조희대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조희대는 진짜 문제가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전당대회 이슈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묻혀 있어가지고 정말 속상합니다. 지난 3월에 노태학 대법관이 퇴임을 했어요. 그런데 조희대는 후임 대법관 제청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어요.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미 1월에, 그러니까 퇴임 전에 후임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난 1월에 후보 4명을 추천해둔 상태야. 그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실제로 4명 1월에 이미 추천을 했습니다. 김민기 수원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그 4명을 추천 1월에 이미 했습니다. 이미 1월에 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조희대가 한 명을 택해가지고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있어. 몇 달 전에도 왜 안 하냐 그랬던 것 같은데 아직도 안 했네. 근데 뭐 뾰족히 뭐 때문에 안 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9월이 되면은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제 4명의 후보를 추천했거든요.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추천됐습니다. 네. 자, 우리 법조인이 나와 계시니까 이거 저는 매우 심각하게 보는데 왜 세상은 조용한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위헌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이라는 지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 법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법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The Constitution is what judge says it is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법은 판사가 말하는 것이 법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엄청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성 자체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에 마비 상황이 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김건희 씨 재판 같은 경우가 전원합의체로 올라갔잖아요. 전원합의체로 올라가는데 지금 12명의 재판관밖에 없기 때문에 8월 중에 심리를 하더라도 이게 6대6가 그 짝수가 지금 전원합의체를 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맞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더 9월까지 이게 미루어지게 되면 대법원의 소부 하나가 기능을 못하게 되는. 왜냐하면 이용구 재판관님이 지금 그만두시게 되면 대법원이 소부가 4명의 재판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한 부가 기능이 마비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헌법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위헌적 상황이에요. 위헌적 상황이고 사실은 이게 유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그 최상목 권한대행 같이 하고 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왔죠.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돼 가지고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그 헌법소원 사실 제가 냈었거든요. 맞아. 그 뭐 당시에 여러 가지 헌법소원을 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 또 재판관 임명에 대한 뭐 가처분도 받고 흘러가서 어떻게 해결이 좀 됐잖아요. 당시에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왜 임명을 안 했느냐 하면 사실은 탄핵과 관련된 정족수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청을 안 하는 것도 분명히 어떠한 그런 내부적인 그 내심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럼 무서워요. 그래서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법적 절차로 우리가 뭔가 혼내주거나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가장 그 확실한 헌법상 확실한 방법은 탄핵입니다. 이게 위헌적 상황을 발생시켰고 이것이 위헌이다라는 건 이미 판례로도 나와 있거든요.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제청은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요. 제청해야 하는 의무예요. 이런 식으로 이미 다 판례가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자체가 대법원에서 재판받는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 재판 청구권의 침해다라고 헌법소원까지 갈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대법에 내 사건이 가 있는 사람은 내가 재판받을 권리를 지금 침해당한 게 될 수 있으니까. 당시에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제가 포고령 위헌 헌법소원을 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재판 정권 침해로 구성을 해서 헌법소원을 낸 거였는데 지금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데 물론 헌법소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또 문제가 되고 뭐 그런 게 있겠. 탄핵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는 분명히 된다라는 입장이시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대법원장이 제청이라는 게 역사적인 걸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유신헌법 전에는 대법관 추천회의라든지 어떤 이런 그 절차가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도록 돼. 이 유신헌법 때 들어온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개헌을 하면 이 부분도 지금 손을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에요. 현재 대법원이요. 현재 대법원 중에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현재 6명입니다. 6명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찌면 그러니까 이 6명의 대법관은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해 준 사람이야라는 어떤 것을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구성과 관련된 건 헌법적 문제가 좀 이제 개헌으로서 고쳐져야 되는 것이고 가장
하여튼 확실한 거는 현재 재청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마침 또 국회의원 한 분이 나와 계시니까 예. 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게 탄핵 사유가 100%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당이 움직이는 건 사실 좀 쉽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예. 지금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집중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또- 검찰 개혁을 집중적으로 해와서 마음에 안 들죠. 조희대 대법원장 하는지 보면 방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맞아. 꿍꿍이가 있죠. 예. 네. 야, 끝날 때까지 불안해요. 불안해요, 진짜. 불안한데 이게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나도 이게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당장 탄핵시켜야 된다. 예. 이렇게 나는 말하는 건 쉽고 나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또 예. 정치인으로서 이게 또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대통령 임기가 우리 단임제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초반 한 3년이거든요. 4년 차, 5년 차 가면 아무래도 힘이 빠질 수밖에 네. 없고 동력이 만들어가는 게 힘들어서 초반에 개혁 과제들을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1년 차에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집중했죠. 네. 당적인 힘을 합쳐서. 네. 근데 지금 2년 차 들었단 말입니다. 2년 차에 이 조희대 변수를 어떻게 할 거냐 참 어려워요. 참 있는 그대로 큰일입니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대법에서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 예. 지금 이것도 그렇지. 그리고 시민단체가 윤석열의 대통령 시절에 네.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었어요. 예전에. 그 당시 이제 다들 까먹었겠지만 2022년 5월 13일에 윤석열이가 강남 한식당 고급 한식당에서 돈 많이 쓴 거. 약 한 500만 원 이상 예. 썼다는 얘기가 있고 네. 그리고 막 영화 보고 할 때 맞아요. 그때도 뭐 특활비로 쓴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가 그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어. 그런데 2심까지 다 이겨버렸어요. 오. 근데 대법에서 끌다가 며칠 전에 패소 취지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요것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그게 패소 취지로 나왔는데 사실은 패소는 아니고 이겼는데 진 판결이라는 이상한 결과가 도출됐어요. 이게 사실은 대법원에서 2년 2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4월에 대법원으로 갔거든요. 네. 대법원이 신속 심리했으면 사실은 그냥 승소로 끝나는 건데 지금 2022년 4월에 대법원에 갔는데 2024년 그러니까 2025년이죠. 2025년에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네, 대통령이 2025년. 그 지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법원이 들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그 판결문이 나왔는데 판결문이 몇 장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원고지 5장짜리가 나왔습니다. 원고지 5장짜리에 뭐라고 썼냐면 피고가 잘못된 것 같아. 기록이 지금은 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갔거든. 이게 끝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패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원고가 그냥 대통령 기록관장한테 다시 신청하면 이기는 소송인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피고로 되어 있으니까 피고가 잘못됐어라고 기각을 각하를 해버린 그러니까 각하로 파기환송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피고가 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실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특활비 관련한 네네네. 윤석열 네. 정부 시절에 특활비 관련한 거는 네. 기록관에 넘어갔어. 네네. 그래서 이제 피고가 네. 비서실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기록물법에 의하면 기록관에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윤석열이 신청을 해야 되고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윤석열을 피고로 지정을 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피고로 그럼 소송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네, 소송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신청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기록물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제가 볼 땐 판결한 것 같습니다. 와, 왜 그렇게까지 하나 네. 싶어요, 저는. 그 이제 그 피고와 관련된 거는 이제 대통령 기록관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있기는 해요. 이게 뭐 이제 뭐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관장. 하여튼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기록을 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비서실장님이 강훈식 비서실장님이죠. 예. 강훈식 비서실장님은 윤석열 때 기록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뭐 실제로 없죠. 예. 그리고 이거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니까 이거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겉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 내용을 따져보면 대법원이 작년에 판결했으면은 그냥 기록 끝나는 건데 지금 정권 바뀌고 나서 2년 2개월을 끈 거예요. 그리고 2년 2개월. 끌다가. 예. 대법원이 지금 신속 재판 강조했거든요. 예, 그리고 2년 2개월 동안 이 정보공개 청구를 끌었습니다. 이 짓을 누가 했어? 그 사진이나 한번 보고 가죠. 사진. 노경필. 조희대 재청 윤석열 임명이다 이거지.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법리적인 이야기인데 혹시 우리 최욱 앵커님 미행 당해 보셨어요? 저는 미행 당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미행 국가기관이 정보 수집 차원에서 미행을 하잖아요. 그럼 나 미행하지 말라는 소송이 우리나라는 불가능해요. 이게 소송 유형이 없거든요. 정보 공개를 해달라 그러면 정보 공개해 의무 이행 소송 이런 게 소송 유형이 없어요. 우리는 정보 공개 소송에서 지더라도 다시 정보 공개를 다시 신청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예, 이런 약간 제도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이건 약간 법리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보 공개를 해라는 판결을 안 내려도 되니까 마음껏 시간을 끌다가 그냥 끝 하면은 다시 정보 공개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제도적인 결함이 있죠. 네. 요거는 법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법이 찝찝한 게 김건희 재판. 예. 이거 이제 무기한 지금 연기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법에서 네. 전원합의체를 갖고 가면서. 예. 그래서 야, 이거 구속 기간 만료돼 가지고 풀려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걱정했잖아. 10월에 끝나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맞아요. 내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김건희가 희망을 봤는지 아. 캐릭터가 완전히 바뀌어서 나타났어요. 태도가 돌변했어요. 태도가. 그전에는 재판정 들어올 때 이러고 맞아, 마스크 쓰고 막. 말도 못하고 그랬지. 지금은 난리가 와, 났어. 깜짝 놀랐어요. 기세등등이야. 예. 관련한 이야기 지금부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당 대표였던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이 그냥 당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버리고 그리고 유력 후보였던 유승민이 끌어내리고 나경원이 주저앉히고 안철수 모멸감 예. 지하고 해가지고 결국 여론조사상 꼴찌였던 김기현이를 당 대표로 네. 만들어 줬습니다. 네. 그렇게 당 대표가 된 김기현이가 고마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감사의 마음으로 김건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의 클러치인가요? 클러치백. 예, 클러치백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클러치백과 함께 김기현이 부인이 예. 메모를 남겼나 봐. 음. 근데 그게 JTBC를 통해서 그 메모가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 네, 메모 내용을 보면요. 영부인님 감사드립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맡겨진 날 동안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내조하겠습니다. 23년 3월 17일. 와, 이거 공개됐어요. 예.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갖고 김기현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어제 있었거든요. 김건희가 증인으로 어제 나온 거야. 증인으로. 증인으로. 그 전에는 이제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가가지고 예. 과태료 부과를 받았어요. 네. 근데 어제 이제 나온 거야. 캐릭터가 완전히 바뀌어서 나타났습니다. 자, 얼마나 기세등등했는지 조금 웃기는 대목들도 좀 있어요. 예. 네, 그거를 좀 한번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검 쪽에서 가방을 받았냐라고 물어보자 직접 받은 게 아니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템입니다. 옷 색깔마다 필요해서 짝퉁을 많이 샀어요. 클러치백이 많습니다. 로저비비의 짝퉁부터 당근 마켓에서 샀어요. 그러자 특검이 아니 여당 당대표나 부인한테 명품을 받는 게 이거 이례적으로 보인다 라고 물어보자 검사님 그간 영부인 수사 다 해봤어요? 저만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례적이라고 그렇게 하나요? 나만 해봤잖아. 야, 김건희 조금 요거는 논리적이야. 아, 이거 논리적이야. 영부인이 당대표 부인한테 이 명품 받는 거 이거 이례적이지 않냐? 나만 받았는데. 이례적이지 않냐? 했더니 너 영부인 거 다 조사해봤냐? 논리적이야, 이거는. 야, 기세등등합니다. 태도가 돌변했네, 진짜. 돌변했어. 이제 그래가지고 판사가 예. 이제 좀 중재를 하려고 아니 예.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지 않냐 했는데 판사도 그냥 물어버립니다. 판사도 물어버려요. 판사가 클러치백 받는 분한테 어떻게 받았는지 추궁하는 거는 이건 질문이 당연하다라고 하자 판사님께서는 한쪽 편만 들지 마시고 조금 정확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가방 전달 자체를 특별하지 않은 일로 볼 수는 없는 건 아니냐. 특검 질문이 너무 강압적이에요. 저를 무조건 죄인으로 모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오늘 저 자발적으로 나왔으니까 과태료 좀 깎아줘요. 아, 뭐야, 저 마지막에. 그런데 중요한 건 깎아주라고 하니까 과태료는 전부 취소가 됐답니다. 아, 됐대? 과태료는 전부 취소됐대요. 나 좀 깎아줘. 진짜로 없애줬네. 됐어? 명품백 수수에 대한 재판이니까 명품백을 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없으면 재판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증인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요 재판에 대한 과태료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른 게 뭐 취소됐다 이런 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예, 예. 요건과 관련해서 요 재판에 대한 것만. 예. 김건희가 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죠. 예. 그동안은 그렇죠. 최우 앵커 말씀처럼 완전히 기가 죽어 있다가 맞아요. 지금 기가 살았어요. 이제 내 세상이야라는 것처럼 보여지고. 왜 불안하게 왜 그래? 그러니까 김건희가 묘종의 심경의 변화가 왔다라고 저는 봐요. 네. 안 그러면 저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재판이 아니고 다 공개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네. 자기 메시지가 다 나간다는 걸 다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았을 텐데 저렇게까지 한 건 네. 뭔가 이게 국민의힘 돌아가는 모양새라든지 네. 지금 잘 돌아가는 이야기들 전에 듣고 있다라고 봐야죠. 이거. 와, 너무 불안한데.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지금 저렇게 하는 건 전 정말 저 기사 보고 화가 났는데
클러치백 하나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좀 복기를 해봐야 돼요. 이게 오래전 일 같은데 하나하나 좀 제가 설명을 짧게 해볼게요. 일단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뭐 받았습니까? 목걸이 받았지, 브로치 받았지, 귀걸이 받았어요. 예, 반클리프. 세트로 해서 1억이 넘는 걸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금거북이 누구한테 받았죠? 이배용 교육위원장한테 금거북이 받았어요. 이배용. 그죠? 그다음에 로봇계 한다고 경호처에 뭐 납품한다 뭐 하면서 서성비. 시계, 예. 명품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 받았죠. 예. 자, 그다음에 공천 주겠다 그래가지고 김상민 검사한테 뭐 받았습니까? 1억 점으로부터. 예. 네, 그림 받았어요. 네. 그리고 21g 대표한테 뭐 받았어요? 옷 받았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받았어요. 다 그 사람.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화났던 이유는 김건희는 받은 걸 그대로 뭔가를 대가를 해줬어요. 맞아. 자,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에 공천이 안 되니까 뭘 해줬습니까? 국정원 특보까지 내준 거예요. 법률 국정원장 특보는 차관급입니다. 와, 그냥 자리 아니에요. 예. 직원들만 몇 명 있어 따로 있어요. 황금비 따로 나가고 차관급 대우예요. 그리고 서희건설 1억 넘게 받아가지고 뭐 해줬어요? 사위 취업시켰잖아요. 어, 맞아. 한덕수 밑에. 다 걸려 있어 이게. 21g 옷 받아가지고 뭐 했어요? 관조공사 시켰어. 시켜줬잖아요. 그다음 가방 받아고 뭐. 저는 이 김기현 대표 건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자기가 아까 소개는 안 했지만 김기현 대표를 모함하는 거라고 막 김건희가 따지듯이 이야기했거든요. 맞아요. 네. 뭘 모함합니까? 제가 볼 때 당시에 김기현을 임명한 건 사실상 윤석열이잖아요. 맞아요. 이준석 내쫓고 예. 아마 이 가방이 클리치백이 너무 좀 작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저는. 좀 작긴 작은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하면 네.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받은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포스트잇 이것도 치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내가 일부러 붙여놓은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미처 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많아서. 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이 넘어가는 것들은 자기가 다 뜯어 봤을 것 같고 그렇겠죠. 이 클러치백은 쌓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뜯었으면 진 적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나 진짜 이거 나 너무 많아갖고 기억이 안 난다는 거를 되게 황당을 네, 많이 맞아요, 하더라고. 맞아요. 난 이거는 조금 진실한 것 같아. 이게 진짜 친묵마저도 나는 가짜라고 보는 사람인데 네네. 요거는 조금 그렇죠. 진짜에 가깝지 않느냐. 알았으면 뗐겠죠. 어. 떼고 나서 어떻게든 조치를 했겠죠. 네. 알았으면 김기현한테 받았다는 건 크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근데 저 당근에서 샀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당근. 설마 당근에서 샀을까요? 에이 그럴 리가 당연히, 없죠. 예, 그죠? 네. 어디서 당근을 듣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뭐 김건희가 지은 죄 중에 이 클러치백 이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일련의 지금 흐름을 김건희가 나름대로 읽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 예. 이상민 한덕수도 대법에서 전원합의체로 갖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조이대가 그 흐름을 나는 김건희가 읽고 이렇게 변한 거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네. 특히나 불법 내란과 관련해서 김건희는 혐의 사실이 없어요 지금. 내란과 맞아요.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 뇌물 받은 걸로 해서 7년을 받았잖아요. 네, 7년. 선고. 근데 지금 핵심적인 내란을 몰랐겠습니까? 무조건 김건희가? 알았다고 봅니다.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그 명단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저는 김건희가 연루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일련의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종합특검이 이번 달로 끝나요 조사가. 그러니까 내란 수사와 관련된 건 매조지가 되어가는 형국이니 제추론입니다. 저희 내피셜인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래 정말 큰 혐의 하나는 털어내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네.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범 자기 수준에서 볼 때 자범들이 몇 개 남아 있어. 이거야 뭐 어떻게 하겠지라고 지금 대법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고 조이대 대법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건도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고개 맞아요. 빳빳하게 들고 재판장에서 저렇게 이야기한다? 쉽지 않죠.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뭔가가 있는 거죠. 그 체포 명단에 내란 당시에 그 한동훈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거 무조건 김건희 김건희? 작품이라고 네, 보거든요. 김건희. 저는 아니, 어떻게 내란을 몰랐겠습니까? 네. 1년을 넘게 준비한 건데 윤석열이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몰라요? 사실상 윤석열을 조종하다시피 한 게 김건희라는 게 정설인데.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가볍게 볼 일 아니다. 예. 이거 진짜 전 너무 두려워요. 조이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식의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너무너무 무섭다. 꼭 우리 힘 있는 두 분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힘이 없는데요. 아 물리적 힘이 있잖아요. 아, 네네. 관심 가져주시고 요거 짧게 하면 강백신이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강백신. 예. 아, 강백신이 사진 한번 봐야지. 국회 나와서도 국회의원한테 소리 지르고 했던 강백신이 이재명 대통령 그 대장동 사건 네. 그리고 뉴스타파 봉지욱 관련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근데 이 강백신이가요 대검찰청에서 감찰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사직서를 내버렸어. 예. 이거 어떻게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준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감찰도 감찰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다 잊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하기로 했고 지금 법안이 돼 있거든요. 발의가 아직 통과가 안 돼서 그렇지. 네. 조작기소 특검이 이제 지난 국정조사 때 해보니까 여러 가지 뭐 그때 남욱 대박이었는데. 변호사의 폭로랄지 맞아. 정영학 녹취록 조작이랄지 뭐 재창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정 실장님을 바꾼 거 이런 것들 등등해서 나왔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에요. 맞아요. 예, 조작기소 특검을 하면 주요 피의자예요. 네. 주요 피의자가 지금 도망을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아. 예, 도망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사직서 수리는 안 될 텐데 아. 답답하죠. 사실은 법무부가 13일에 지금 박상현 검사 징계위 연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참 네, 얼마나 검사 한 답답합니까? 명 징계하는 게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러니까요. 싶어요. 그나마 지금 정직 2개월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 하나도 못 해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난리야. 박상영이 큰 소리 치고 지금 네. 자기한테 시간 안 준다고. 맞아. 지난 4월부터 직무가 정지됐어요. 일을 안 했다고. 근데 이번에도 내가 변호사랑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니까 시간 달라고 난리치더라고. 4개월이 넘었는데 4개월 넘는 시간에 여기저기 매체 가가지고 인터뷰하고 유튜브하고 다 해놓고 예. 시간 안 준다고. 아 미치겠어 나는. 아니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 거의 대다수의 언론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거 참 희한해. 그리고 심지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도 검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반 갈려. 지금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죠. 그 강백신 그 수사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강백신 씨가 사실은 또 징계 대상이거든요. 검찰의 징계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찰 징계가 따로 법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고위 공무원 하는 탄핵과 관련된 검찰은 결국 또 탄핵을 받게 돼 있는데 강백신 씨가 지금 현재 탄핵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예, 그 계엄 직전에 강백신 씨 탄핵과 관련된 게 진행이 되고 있다가 그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계엄이 터지는 바람에 그냥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방금 그 봉 기자님이 말씀하신 수사 대상이자 현재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대상이자 거는 징계 대상. 탄핵이 징계거든요.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탄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징계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사직서가 수리되면 안 되는 거죠. 참 진짜 너무 어려워. 검사 한 명 징계하는 것도. 검사가 뭔데 아니 근데 탄핵까지 해? 이 사람들은 아마 생각하는 게 다음 총선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강백신도 그렇고 나가려면 곱게 나가면 되는데 내부 게시판에 그냥 뭐 엄청 탄압받고 나가는 것처럼 지금 막 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치권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죠. 보면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박상영이든 강백신이든 예. 나가는 검사들 중에 일부는 공천 받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강백신 씨 같은 경우는 헌법 파괴 행위를 하신 분인 게 봉 기자님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지만 언론은 특별한 언론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누리거든요. 네. 그런데 기자분들의 핸드폰 다 가져가서 포렌식하고 이런 것들 강백신 씨가 막 치고 들어와서 하신 거잖아요. 그 사실 다 그 반헌법적인 행위인 거거든요. 다 이걸 평가받고 이것에 대해서 징계와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멈춰 있는 거죠. 참 속상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민주 진보 진영 사람들은 같은 생각과 같은 방향이었는데 검찰과 관련해서 지금은 이 또한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네. 이 또한. 갑자기 뭐, 인권의 옹호자 프레임이 나와버렸어요. 예. 그 와중에 또 내 인기는 또 반토막 나버려. 아이고 뭘 웃냐? 아이고 씁쓸하네요. 예. 인기 떨어지니까 뭐 다 주변에서는 너무 나 무시해 또. 아이 뭘 또 언제 그래요. 이거 봐 말 대꾸 하고. 바로 말 대꾸 하잖아. 아왜 형진이 형한테 그래요 또? 이거. 야, 이 미치겠습니다. 우리도 말 좀 하고 살자. 와. 그래도 제 주변에서는 제가 매불쇼 나온다 그러면 다 최욱 씨랑 만나봤어? 막 이러면서 와 직접 얘기해 보니까 어때?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보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특이 케이스가 됐어요. 속상합니다. 자,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공소청 구성, 음. 중수청 구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수사부. 수사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래 이제 여기에 대검에 있었던 거거든요. 과학수사부. 네. 여기서 뭐 포렌식하고 예예. 뭐 필적 감정하고 뭐 그런데 요 대검에 있었던 거니까 요거를 공소청에 계속 둘 거냐 아니면 딴 데로 옮길 거냐 이 문제. 그리고 범죄정보기획관 요것도 공소청에 계속 둘 거냐 딴 데로 옮길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한 문제들이네요. 이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걸 해야 돼 지금. 그렇죠. 왜냐면 10월 2일에 출범하니까 그렇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 두 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일단 사실은 이거 우려는 계속 있었죠. 대검 과학수사부는 12.3 비상계엄 때 동원된 정황이 있잖아요. 맞다. 과학수사부장하고 그 수사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들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하다 말았죠. 맞아요. 말고 그냥 끝났는데
과학수사부는 뭡니까? 수사의 증거잖아요. 네. 근데 근데 수사를 안 하잖아요. 공소청 수사를 안 해. 재판만 해. 재판, 그러니까 기소하고 재판, 공소 유지하고. 근데 이걸 가지고 검사들이 과학수사부 저희 있어야 되는데요. 재판을 하다 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맞아. 재판 중간에 피해자의 바지를 다시 감정을 해본다든가 네. 이런 게 필요하니까 있어야 됩니다라는 거잖아요. 네, 공소청에 둬야 된다. 예, 공소청에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아. 사실은 그거는 중수청으로 가도 거기다 그래도 되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쪼개겠다는 거예요 지금. 4개 과예요. 그 과학수사부가 과가 4개인데 이거를 지금 2개, 3개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 쪼개서 갖고 있다는 건데 제가 볼 때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고 자료 3번 보시면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엔디파스라는 검찰의 서버가 있어요. 이거 처음 들어보시죠? 엔디파스. 엔디파스. 내셔널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라고 해서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예요. 이게 있는데 유일하게 있는데 검찰에서 이 서버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장난 아니게 들어갑니다. 이게 디넷이랑은 또 다른 거예요? 디넷이에요. 아 이게 디넷이야. 디넷의 서버. 아 디넷의 서버. 네, 그렇죠. 오케이. 디지털 캐비넷이라고 우리가 디넷이라고 그러잖아요. 디지털 그거는- 캐비넷. 그거의 이제 공식 명칭이 엔디파스. 아 그게 엔디파스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자료들 우리가 이제 휴대전화 뺏기면 포렌식해서 쭉 나오면 이 휴대전화 하나가 몇십 기가가 나와요. 몇십 기가가. 그러면 이거를 다 서버에 넣어놔. 예.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중에서 사건과 관련 있는 증거를 빼잖아요. 네. 나머지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맞아. 폐기를 했다고 하고 그 피의자한테 폐기했습니다로 폐기 삭제 확인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했어 제대로 여태까지. 맞아. 그리고 봉지욱 있고 이 놈 보니까 나중에 또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데 아니면 얘는 지금 반정부 인사야. 그럼 제 정보 휴대전화 정보를 실제로 그대로 저한테는 폐기했다고 확인서를 주고 뒤로 몰래 이 이미지 파일, 이 정보 디지털 파일을 저 서버에다 넣어놓은 거야. 사건과 관련 네. 없는 대화 내용이라든지 아니 이런 모든 것들. 거를 모든 걸. 모든 걸 넣었는데 저게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화 보면은 사람 하면 쫙 뜨면 거미줄처럼 쫙 연결해가지고 막 연결막 나오잖아요. 네네. 분석이 돼요. 아 분석이. 분석이 돼서 봉지욱이랑 최욱이랑 엮고 싶어. 그럼 곽수산이 아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 이게 타고 들어가지고 우리가 연결이 돼서 공범이 되고 막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연결망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저게. 무서운 거지. 근데 문제는 저게 그동안 불법적으로 영장 없이 계속 저장만 했을 거 아닙니까? 저거를 만약에 중수청을 보냈어. 거기 가서 봤어. 봤는데 이게 왜 있지? 이재용 삼성 회장 폰도 있고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 송영길 후보가 무죄 받았잖아요. 아니 근데 그 전당대 관계자 얘기는 하지 마.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가 그 자기 사건에서 네 돈봉투 녹음 파일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다 저기 있던 정보를 빼와가지고 무죄가 된 거예요. 판사가 예를 들면 판사가 딱 보니까 니네가 압수한 게 아닌데? 검사가 니네가 압수영장 받아서 압수한 게 아닌데 이거를 증거로 내놨네. 이거 어디서 났어? 보니까 디넷에서 가져온 거야. 저기서.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무죄를 내리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판사들은 그냥 뭐 검찰이 옛날에 압수한 거니까 유죄를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인정하는 경우. 송영길 같이 공인이고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이 이렇게 좀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만 무죄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면 바로 유죄예요. 그냥. 아 진짜. 네. 근데 저게 만약에 그 내부의 실상이 까발려진다라고 하면 검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사건 있을 때 이진동 기자 뉴스 봤어요. 네. 이진동 기자한테 딱 걸렸잖아요. 걸렸잖아. 이진동 기자는 그래서 기소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같이 수사를 못했어. 받았는데 기소를 못했어요. 왜 못했냐? 이진동을 기소하면 이진동이 이거 불법 증거라고 주장하면 그냥 무죄 무죄 나오니까 나오니까. 눈치 보이니까 못했고 제 거 같은 경우에도 저 몰래 나중에 저도 수사 다 받고 잘 모르니까 영장 없이 또 제 그 휴대전화 이미지 저 정보 파일 다 갖고 간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걸렸죠. 그렇게 해갖고 제가 국정조사에서 그 강일민 검사라고 저랑 같이 서가지고 이렇게 막 서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여태까지 일어나 있었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 검사의 그런 범죄의 결과물들이 저기 다 저장돼 있다. 근데 저게 다른 청으로 넘어간다,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검사는 두렵죠. 검찰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근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거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 엔디파스 디넷은 반드시 중수청으로 가야 된다. 중수청. 그리고 한번 그 내역을 봐야 된다. 국회에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 운용 예산조차도 지금 잘 몰라요 국회에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한 대가 만약에 수십 기가라면 서버라는 게 저장하는 게 용량에 따라서 메모리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메모리가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저 민간 업체에서 저한테 한 얘기가 그거 예산 아시면 국민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그 서버 구축 때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한번 봐야 된다. 근데 지금 검찰에서는 너무 강력하게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행정법적, 그러니까 조직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직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 행정부는 다 직제로 나뉘어져 있는데 직제는 직무에 따른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수사 직무를 배제했잖아요. 수사와 관련된 그 권한을 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면 조직에선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원칙인 거예요. 네, 원칙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수사를 들여다보려면 또 수사와 관련된 조직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소가 왜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사를 해서 바로 재판으로 넘기면 안 되나요?
근데 원래 현대 형사사법 발전에서 기소가 왜 생겼냐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확증 편향이 생기고 무조건 얘가 범죄자 같아 보이고요. 얘를 더 세게 처벌하고 싶고요. 그러려면 뭘 하고 싶냐면 고문하고 싶고요. 이런 거 막으라고 놔둔 게 기소거든요. 그런 수사 통제 업무를 하는 조직이지 수사 업무를 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된 조직을 그 공소청에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아 근데 좀 워낙 지금 세게 예. 밀고 있더라고요. 검찰 쪽에서. 아니 이거랑 범죄정보 수집, 예, 범죄정보기획관. 그러니까 범죄정보 수집 기능하고 이 디지털 포렌식 이 기능 두 개는 주면 안 돼요. 아 주면 안 네. 된다. 이 두 개, 그러니까 공소청을 만들었다고 검찰이 개혁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디테일에 들어가면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는 아니 어차피 우리 수사도 못 하는데 이거 놔둔다고 해갖고 우리가 뭐 별건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못 두게 하냐? 아니 그러면 너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거 그 바로 잡지 않을 거냐? 지금 이 논리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언론사가요. 언론사에서 기자로서 상층부까지 올라가는 방법 두 개가 있어요. 진짜로 취재를 잘하고 대형 특종을 많이 해서 하는 사람들은 상층부까지 잘 못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한 부장 데스크 정도 하다 끝나요. 사장하고 편집국장 이상으로 올라가고 임원하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주로 정보 보고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언론사도 정보 보고라는 게 있어요. 정보가 힘인 거죠. 그 언론사에. 예. 알겠습니다. 정보가 중요하죠. 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우리 변호사님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는 다음에 또 네. 이것도 했잖아. 네, 알겠습니다. 예, 맞죠? 그럼요. 예, 정보가 중요합니다. 정보 맞죠? 중요하죠. 정보들이. 특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정말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 고위직에 있었던 군인들, 고위 공직자들이 네. 얼마나 진짜 나쁜 놈들이었는지, 얼마나 양심이 없고, 얼마나 무지막지한 놈들이었는지 완전히 뭐 여실히 다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네. 관련한 이야기 임태훈 소장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박수로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우리 임태훈 소장님은 위대하신 분인데 워낙 말이 많으셔가지고 모시기가 참 그 두렵습니다. 네. 이제 이름도 그 대장경. 말의 대장경이야 이분은. 네, 오늘 핵심만 좀 잘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최상병 사건 이제는 마지막 퍼즐까지 다 맞춰졌습니다. 그러게요. 어제로. 네. 네, 조금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에서 좀 잊혀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이 무리한 수색을 지시를 해서 최 해병이 순직했습니다. 임성근은 지금 2심도 유죄 나왔습니다. 참고로 박정훈 수사단장이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조사해서 임성근 등을 경찰에 보내려고 했는데 윤석열이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을 감싸면서 경로를 하며 그 이후부터 모든 수사가 다 틀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 열심히 조사했던 박정훈 수사단장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버려. 그리고 항명죄로 기소까지 해요. 맞아요. 와, 이 끔찍한 일입니다. 네. 근데 이런 과정이 담긴 녹취록이 이번에 공개가 되면서 어떤 놈들이 박정훈 대령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박정훈을 그렇게 짓밟았는지 여실히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와, 박정훈 대령 상관이었잖아요. 자, 진짜 나빠. 그때도 이거 내가 이 김계환은 진짜 나쁜 놈이라고 얘기했는데 매불쇼의 출연자들도 김계환은 그렇게 욕하지 말라고 얘기했었어 당시에. 기억나지? 약간 양심 선언할 것 같고 막 그런 분들 있었죠. 기억나지? 맞아요. 있었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통화 녹취록이 예.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문연철 해병대 방첩부대장하고 통화한 게 이제 공개가 된 건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문현철이 먼저 얘기합니다. 사령관님 히스토리를 정훈이가 알고 있잖아요. V 뭐 이런 내막을. 대통령. 김기환이 근데 그건 과연 정훈이가 저 빅카드를 언제 써먹을 것인가. 그러자 김계환이 그걸 어떻게 써먹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 써먹은들. 그랬더니 문현철은 쓴다면 핵폭탄이죠. 핵폭탄. 정훈이가 어디 언론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떠드는 것 자체가 핵폭탄이죠. 그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러자 문현철이 저희한테도 부의나 이런 건 일체 언급하지 말고 오늘부로 지워라 이런 지시가 저한테 오후에 왔습니다. 장관님이 이제 포즈를 딱 잡으셨기 때문에 런종섭이 그러자 김계환이 나도 아까 그래서 장관님한테 지시 받은 것도 장관님한테 지시 받았다고 안 그랬고 내가 지시한 거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제 그런 스탠스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은 윤석열 경로고 뭐고 다 알고 있었고 그렇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이 세상에 폭로할까봐 전전긍긍. 이걸 어떻게 막을지에 대해서 전전긍긍했고 그런데 국회에 나와서도 이놈들은 경로 사실을 모른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이놈들 진짜 너무 양심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놈들? 현재 재판이 1심이 끝나진 않았고요. 1심 진행 중입니다. 한 3동의로 이렇게 재판이 진행됐는데 범인 도피 죄에 대한 부분 이종섭 그 빼돌린 사람으로 윤석열 그리고 당시 외교부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요. 모해 위증 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전하규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한 꼭지로도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 외압 이게 이제 본류죠. 윤석열의 경로로 인해서 이제 이 수사 외압이 쫙쫙쫙쫙 진행되는데 여기에 피고인이 가장 많습니다. 윤석열, 이종섭, 김계환 그리고 김동혁 그리고 김동혁이 씨. 너무 많아가 기억도 안 나네요. 유재은 법무관리관, 법무부 차관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가장 큰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크게 2곳에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곧 이제 아마 9월 정도면 결심에 다 들어가서 선고가 날 상황입니다. 내가 이거 보면서 앞으로 진짜 힘들다고 내가 징징거리지 말아야겠다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박정훈 대령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나의 직속 상관들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죽이려고 들어. 나는 진실을 말할 뿐인데 얼마나 무섭고 배신감 들었을까. 그렇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심지어 같이 회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모회의를. 그리고 칭찬까지 받았었잖아. 그리고 또 다 같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잖아요. 인식도 같았고. 예, 그리고 저 방첩부대장도 답답한 게 와. 먼저 첫날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그 포항에서 보고를 먼저 한 사람이 저기 문현철 방첩부대장이에요. 임성근의 과실치사 혐의가 있어 보인다라는 정보 보고를 먼저 올린 사람이 박정훈 수사단장이 아니라 문현철이야? 저 문현철이에요. 왜냐하면 기무가 방첩이 정보를 먼저 빨리 파악하니까 인적 정보로. 근데 군사 경찰은 일단 진술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방첩은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는 먼저 하루 빨리 이게 범죄 혐의가 있어 보입니다는 박정훈 수사단장이 아니라 문현철이에요. 와. 그러고 그래? 그러면은 야 정훈아 네가 수사단장이니까 네가 수사를 개시해봐라 라고 해서 수사를 해보니 방첩이 조사해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피의자로 입건해가지고는 수사를 진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문현철이는 당시에 그럼 계급이 뭐예요? 대령요. 근데 박정훈 대령보다는 선임이에요? 이게 방첩부대장은요 사실상 이 부대에 와 있어도 남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방첩 사령관한테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첩 사령관하고도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이 뉴스를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훈 장군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죠. 모두가 시키는 대로 당연하죠. 범죄의 증거력에 따라서 수사를 원리 원칙대로 했는데 갑자기 경로 한 번에 태도 돌변을 다 하더니 항명 수계가 돼 있고 집단 린치를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다. 처음에는 집단 항명이었어. 네, 집단 항명 수계였어요. 처음에는. 어마무시한 범죄예요. 그게 뭐냐면 구테타 일으키는 군인에게 적용하는 범죄입니다. 와. 네. 야, 이 문현철이부터 시작됐는데 문현철이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박정훈을 죽이려 들었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그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요. 당시 린치를 했던 그 참모들 있지 않습니까? 다 승진해가지고 다 요직에 가 있어요. 지금? 네. 아니 박정훈 대령을 린치가 했던 사람들이 지금? 네. 정종범 부사령관 아직도 전비검열 실장으로 국방부에 와 있고 당시에 뭐 참모장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일선 사단장 나가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징계도 솜방망이 대충 처리했더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 센터장님은 그런 거 잡아내라고 어디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내란. 이거는 내란이 아니에요. 이거 내란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국회 국정감사 때 안기백 장관님 앞에 두고 제가 명단을 쫙 나경원 의원하고 말싸움하면서 한번 쫙 나열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징계를 세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사실은. 해병특검 쪽에서도 징계 요구를 했을 겁니다. 비사실. 왜냐하면 수사는 비사실이 적시되면 수사 영역이 아니면 본 기간에 이 비사실 통보하고 징계하시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특검이 지금 징계 비사실 통보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국방부가 이걸 깔고 뭉개고 있다. 여전히 국방부 안에는 정권이 바뀌면 우리는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 살살 하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규백 장관님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안보실도 더 문제죠, 사실은. 네. 안보실. 청와대 안보실이 청와대 안보실. 국방비서관실이 있고 1차장, 2차장 다 있는데 군 출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서치하고 뭐가 잘못되는지 민정하고 수시로 보면서 체크하고 쪼우고 명단 주고 이 사람들 왜 징계 안 하냐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다들 뭐 제밥에 관심 있는 건지 아니면 뭐에 관심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군인권센터도 국회 나가서 그렇게 명단 다 공개했는데 두세 번 막 하면 기자들이 안 받아줬거든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저희도 약간 그냥 지켜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도 뭐 뒤늦었지만 네네. 일단 잠깐 그 윤석열 그 경로 그 무마시켰던 그 은폐한 인물들 얼굴은 보고 가야 돼 이놈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계환이 방금 이렇게 쭉쭉쭉 내려간 거야. 네, 황유성 방첩부대장 그리고 문현철. 근데 이번에 올려주세요. 황유성, 문현철 얘네들을 이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황유성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방첩사령관 끝나고 합참 차장으로 가거든요. 강호필 전 사령관 전임자예요. 근데 황유성이 합참 차장 시절에 합참 법무실로부터 2024년 초에 보고를 하나 받습니다. 법무실 문건 보고를 받는데 거기서 그 황유성 전 사령관이 그 합참 법무실에다 강조했던 게 뭐냐면 계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나갔습니다. 2024년 초에요. 초에? 네.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좀 민간인이죠. 지금은 네. 민간인이고. 계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다음부터 합참 법무실이 이상하게 그 계엄과 관련된 보고서를 그때부터 가장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의외로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겠는데 계엄이 가장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뭐 혐의점을 갖고 특검이 들여다 봅니까? 원래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수사기간이 부족해가지고 아마 경찰에 야 그게 말소리야. 왜냐면 내라라고 관련된 건데 지금. 황유성 관련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인지를 되게 늦게 했어요. 그래요? 특검인데 굉장히 좀 늦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여인형으로 교체한 것도 사실은 이걸 그러니까 내란을 밀어붙일 힘이 합수본부장인 방첩사령관에게 있거든요. 근데 황유성을 보면 뭐 잘 밀어붙이지 못할 것 같으니까 교체된 건데 그러니까 준비 과정들은 있었으니까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교체되는 게 계엄을 염두에 두고 신원식 장관이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전격 교체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지금 이게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좀 걱정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이게 두 재판부에서 입장이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직연 재판부는 지렁이 글씨라고 주장하는 윤석열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증거력이 없다라고 했고 이 진관 재판장은 이게 누가 불러준 것을 받아 쓴 것 같은 글씨체다라고 얘기를 해요. 종전범도 수첩을 보면 글씨가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가 노상원 수첩을 자세히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500명 명단이 있는데 명단이 정확히 이름이 열거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대충 추려보니까 500명 중에서 200명은 특정이 돼요. 200명은 특정이 되고 이 200명을 그러면 내란 예비 살인을 전제로 한 명단 작성이라고 보여진다는 게 특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증거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것이 지금 특검 내에서 약간 좀 고민이 아니라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 장윤기 사건에서 단순 강간이냐 강간 살인 목적이냐에 따라서 형량이 굉장히 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단순히 노상원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이 아니라 내란 목적 예비 살인이 그 기획 단계에서 살인을 할 사람들의 명단을 짜고 청부 살인을 할 사람을 구하죠. 그게 군대고 그리고 무기도 구입되거든요. 그럼 요건 판례가 하나 있어요. 적용하면서 가면 되는데 특검 내부에서 좀 쫄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원 저기 그 현리에 있는 하나원 그리고 비원 벙커 남태령에 그리고 연평도에 있는 그 벙커를 압수수색을 단순히 나간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들고 갔어요. 압수수색과 압수수색 검증영장은 다릅니다. 압수수색 검증영장은
검증이 그 자리에서 되면 그것은 재판에서 기소를 하면 증거력을 다투지 않아요. 뭐라고요? 증거력을 다투지 않는다고요. 증거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압수수색 영장은 핸드폰을 들고 오면 포렌식하고 들어와서 검증 절차를 하잖아요. 예.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검증을 하러 간 거예요. 거기에서 영상도 찍고 비원 벙커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어디에 수감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찍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증거는 많이 수집되어 있고 네. 유죄 입증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기를 좀 가져라. 네, 그렇죠. 노상원 수첩의 증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내란이 본질이야. 네, 이 내란이 집단 살인으로 갈 수 있는 단초를 형성한 것이고 예.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란에서의 살인을 목적으로 한 분명한 문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배척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네.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아니 근데 그 노상원 수첩은 노상원이 정보사령관이었을 때 속초 부대장에게 그 HIG 의원들 폭탄조끼 입혀서 폭사시켜라라고 네. 그 국회에서 폭로하신 네. 박민우 네. 전 그 정보사 100여단장 이분이 특검에 가서 노상원 수첩을 해설을 해줬어요. 이분의 해설을 듣고 연평도 벙커고 뭐 다 간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땐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정보사 이분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노상원이라는 사람과 이 수첩을 해설을 해주다시피 한 거야. 근데도 이거를 그 증명력을 다툰다고 증거 능력을 인정 못 받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이제 수사팀 내에서 이견이 갈린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정보사 공작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이 노상 수첩을 두고 기소를 해버리면 정보사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 공작 플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훈련 자체를 못해요. 앞으로 계속. 그게 알려질까봐. 네, 네. 아니, 근데 왜냐면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게 생각해요. 불법 작전인데. 그런데도 이제 정보사 내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건 정보사 사정이고 그러니까 이제 내란은 이게 해야 되니까. 이게 어떤 의견이냐면 사실은 이제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이적죄 재판이 비공개잖아요. 비공개됐고 네. 판결문도 윤석열에게 안 줍니다. 왜냐하면 국가안보의 보호법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비공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도 사실은요 이 판결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냥 밀봉해서 그냥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실질적으로 안보에 대한 사항이에요. 이건 자우 문제가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는 저기에 무슨 정보가 들었고 작전 계획이 요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를 알고 싶어해요. 네,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노상원이 수집한 블랙 요원들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인적사항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공개되어 버리면요, 이 사람들이 공작하다가 살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짜 보호를 해야 될 보호법익이에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없다는 건 좀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작전 계획이라는 건 변경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정보사 요원들이 들통날 것 같으면 신분 세탁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되는데 정보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압수수색을 가요. 그러면 이거 압수수색 하러 왔습니다. 주세요라고 하면 네. 이제 하도 압수수색을 많이 당하니까 방첩사하고 정보사하고 내성이 생겼어요. 네. 어떻게 하냐면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드릴 텐데요. 이거요 기밀 유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세워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 세워오시면요 드릴게요. 그러면은 수사관들이 멘붕이 되죠. 왜냐하면 수사관들은 수사를 하는 사람이지 이 기밀 문서를 어떻게 보완을 모르지. 잘 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그럼 이게 유출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처벌받겠지. 내가 처벌받잖아.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쫄아가지고 안 받아와요. 안 받아와. 네, 안 받아오고 받아온 수사관은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진척이 없구나. 진척이 없고 그럴 때는 누가 딱 하나 책임지면 돼요. 특검보가 내가 다 척해맨다. 책임질게. 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야 다 가져와. 내가 독박 쓸 테니까 keep going 하면 되는데 기세가 없어. 기세가. 어떤 네. 상황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네. 근데 그 말씀하신 그 문건은 그 특검에서 다 확보했습니다. 확보했어요. 그래서 법리 구성까지는 다 마쳤고요. 그래서 노상원 수첩이 증거 능력으로 배제된다고는 좀 생각 안 합니다. 그래요? 저는 배제될 건 아니고 네네. 증거력이 분명히 입증이 됐다. 네네네. 그쵸. 그러면 기소를 어떻게 하고 갈 것인가에 대한 용기를 내야 되는데 예. 그 검찰에서 파기오는 사람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다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너무 무서운 거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내란 이제 재판을 다 모니터링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 내란 대장경을 우리 체육 MC와 매불쇼에서 띄워줬잖아요. 네. 1심 재판 끝났더니 네. 재판부에서 네. 노트북을 못 쓰게 해요. 적어서 그럼 이 작업을 못 하시겠네. 이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활동가들이 핸드폰으로 손가락이 부러지라고 합니다. 아유. 힘들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법정 경위가 왜 못 쓰게 해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못 쓰게 하는 건 아니고요. 법원에서 못 쓰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서울중앙지법이나 고등법원이 대법원이 이 내란 대장경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종합특검 수사관들이 공판 조서를 못 보니까 이거 들여다보고는 증거 찾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법원이 공개 재판을요, 저는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이 다 듣고 판단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뭐가 문제인지 아는데 모든 재판이 다 영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활동가들 손가락이 좀 안 부러지게끔 네. 좀 특단의 조치를 좀 알겠습니다. 매불쇼에서 좀 여론화시켜서 알겠습니다. 예. 우리 오혁진 기자가 오늘 또 큰 건 하나 들고 왔는데, 네, 센터장님 내가 얘기했잖아요, 말 많다고. 네. 오혁진 기자 오늘 큰 거 하나 들고 왔거든. 네. 그 짧게 그 개요만 한번 좀 들어볼까요? 워낙 중요한 이슈니까. 김태호 관련된 거 말씀. 아니 그 저 외환 유치 관련. 아 외환유치요? 예. 그거를 사실 제가 먼저 선배가 공개를 해버리셔가지고 제가 이거 봐. 수사관도 쪼라, 기자도 쪼라. 아니 나 뭔지 알아. 수사관도 쪼라, 기자도 쪼라. 그래서 제가 그냥 말을 해버렸죠. 제가 그냥 전화로만 말씀드린 거예요. 외환 유치는 진짜 이거 아니 외환 유치가 아니라 북침. 북침이야? 북침. 예, 전쟁 유발. 예, 그러니까 북침 먼저 저 도발하는 거죠. 전쟁 유발. 타 방송에 가셔가지고 언급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특검에서 현장 검색을 한 거예요. 서해랑 남해. 이게 뭔지를 알려줘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뭐야? 이제 뭐야 또? 정보사 예하부대들이 각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잠수정이나 모터보트 타고 침투하는 그런 평시 상시 훈련들이 있어요. 아, 네. 훈련. 네, 근데 그게 이제 2023년에 계속 그냥 가끔 하던 거였는데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 박민준 중장님이 직무 배제가 되고 나서 문상호가 2024년 8월인가 9월부터 급진적으로 계속 다시 훈련을 빡세게 하라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24년 8월? 네, 8월에서 9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비상겸사법 거의 3, 4개월 전이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왜 그렇게 한 거냐라는 것들을 종합특검팀에서 정보사 관계자들로부터 원래 이거는 이제 주기가 두세 달에 한 번씩 하는 훈련이었는데 네. 갑자기 한 달에 한 번 뭐 보름에 한 번 이렇게 좀 급진적으로 바뀌었다. 예.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북한을 침투하려고 했던 그 훈련이 아니냐. 근데 이 훈련이 뭐냐면요. 뭐 모터보트나 잠수정 타고 북한 그 해군 기지가 있어요. 원산이나 뭐 저기 이제 서해 쪽에 네. 그 평양 바로 옆에 쪽에 네. 거기에 있는 그 해군 기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북한 해군 기지로. 네. 거기 뭐 폭파라던가 이런 거를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북한 내부에 야 니네 반란이 일어났어라는 걸 교란시키는 그런 아, 공작. 교란 작전으로. 그런 훈련. 네. 예. 그럼 이제 그런 교란 작전이 일어나면 북한 내부가 어수선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 작전인데. 아니 근데 이 방금 말씀하신 그 훈련은 빈도가 잦아서 문제예요, 아니면 없는 훈련을 만들어낸 게 문제예요? 원래 항상 시나리오가 존재했던 훈련입니다. 근데 그 빈도가 자주 일어났다라는 거는 정보사 내에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훈련 자체는 정상 훈련인데. 네네네. 아 근데 빈도가 너무 잦았다. 네. 근데 그리고 사실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훈련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 실행을 하려고 했던 네, 건 맞습니다.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종합특검팀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상적 훈련 안에서 북한이 급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잣계가 있어요. 그 잣계의 정상적 범위 내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네. 예를 들면 과거 그 기무사가 계엄을 하려고 했던 박근혜 탄핵 때 그 문건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현천 문건. 조현천 문건 전에 김관진이 지시해서 만든 희망 계획이라는 문건이 있어요. 이거 전 국정원장의 자서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통일 대박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가 이상한 소리 막 했잖아요. 네. 그때 희망 계획이 뭐냐면 요 계획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정보사들을 동원해서 들어가는 거고 희망 계획은 이제 공수부대들이나 이런 이제 정보사 부대 특작 요원들을 다 들여보내서 김정은을 참수하는 작전이에요. 아 참수 작전. 네, 참수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군 훈련이 있는데 여기에 특화해 가지고는 몇 가지를 얹으면은 이제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계획으로 가는데 네. 그것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있고 전쟁법에 의해서 전쟁은 선전포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국제법을 다 따라야 되는 낭용 네. 전범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도 있었다. 그러니까는 집어릇 개 못 준다라는 말씀을 꼭 그리고 하고 싶습니다. 그 훈련에는 북한 침투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북한과의 통모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보사의 모든 내용은 모든 작전에는요 북한 통모라든지 그런 거 다 있어요. 정보사의 모든 공작 그 레벨에 따라서 다르지만 상시든 전시가 벌어지기 직전의 작전 계획 내용이든 다 외환죄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 매수해 놓은 북한 내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군인도 있고 장성도 있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잠수정 타고 들어가서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내부의 협조자들이 도와주는 거죠. 시나리오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들어오세요. 네. 아니, 뭐 괜히 이 얘기 갖고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그리고- 지금 색출 작업 하겠네.
계획 이름을 여기서 얘기해 버릴까? 아 그건 안 돼. 그건 안 될 것 같아. 왜 그래? 북한 진짜 난리 나겠네 지금. 무서운데? 지금 색출 들어갔겠네. 안 돼. 왜냐하면요. 지금 이 외환죄, 그러니까 일반 이적죄 판결문이랑 수사 기록을 다 입수하려고 북한이 지금 무지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 그만해 이제. 네.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수사를 이미 종합특검에서 그런 관련된 문건 해가지고. 그럼 이건 엄청 큰 혐의네. 외환 유치가 많네. 통모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지금 종합특검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수사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 크네. 홍장원, 조성현 뭐 이런 사람 잡지 말고 진짜 큰 줄기 우리가 몰랐던 야 심지어는 무인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거 크다. 직접 침투를 해서 지금 도발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선에서 발표할 수 있잖아요. 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기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끝. 뭐야, 그냥 뭐 갑자기. 하다 끝.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기소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통모했다는 증거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그러면은 그 북한 사람을 증인 소환하거나 데려와야 되는데 사실 입증이 어렵죠. 아니 좀 예를 들어서 그 인물에 대한 리스트가 있는 문건이 있다든지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아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아니 그러면 그렇게 치면 대북 송금 사건에서 리오남이 필리핀에서 80만 달러 받았다는데 우리가 리오남을 불러다 증인신문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정보사에서 이건 입증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오혁진 기자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을 기소하게 되면 우리 정보사의 대북 작전이 다 노출된다라고 네, 이런 그게 걱정을 제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특검이 할 걱정은 아닌 것 같아요. 음. 네. 거기에 대해서 하려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든 방법이 찾아지는데 네. 의지가 없으니까 지금 안 할 방법만 찾고 있는 거죠. 안 할 논리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 오늘 뭐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예, 아우 참 진짜 무섭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우리가 천운을 타고 난 게 아닌가. 이 모든 것들을 국민이 막았잖아. 위기를 또 다 넘기고.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미국 이란 전쟁은 이제 많이 다뤘으니까 예. 아주 그냥 짧게만 치고 가겠습니다. 지금 다룰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전쟁 상황이 워낙 또 반복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길게 다룰 필요는 없고 짧게만 좀 다룹니다. 트럼프는 확실히 뭔가 뭐 제 생각입니다만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던 외신 보도 8월 9일의 외신 보도 다시 한번 좀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동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재개방할 경우 이란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해왔다. 심지어 고위 참모들에게 핵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전쟁에서 철수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비공개적으로도 말하기도 했다. 네, 예. 그 호르무즈만 열리면은 우리 이가 승리 선언. 도망갈 분위기. 그런데 마침 트럼프가 바로 다음 날 호르무즈는 열려 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월 10일 트럼프의 발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열려 있다. 현재 해협을 통제하는 유일한 곳은 미 해군이다. 통행을 허용하려는 선박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 이란이 가끔 기뢰를 설치하지만 우리는 이를 찾아내고 있다. 해협 전역에 대한 기뢰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 요때 이제 박수만 쳐주면 되거든요. 근데 눈치 없는 뉴욕 타임스가 팩트 체크로 반박합니다. 이런 놈들이 문제야. 뉴욕타임즈 보도입니다. 아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 있다고 다시 주장했다. 실제로는 전쟁 발발 이후 해협이 사실상 폐쇄된 상태다. 이게 문제라고 이런 것들이. 왜 문제입니까? 팩트 체크 해야지. 그런가요? 엘리트가 거짓말이라면 거짓말 맞습니다,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몰라요? 거짓말하는 거? 몰라요? 아 그래도 왜 자꾸 레거시 언론을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아니 대단하다. 알지만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그냥 좀 한 번 정도 눈 감으면 어떻겠느냐는 개인적 바람입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는 트럼프가 전쟁을 끝낼 걸 거의 확신하고요. 보면 예. 이 팩트는 뭐냐면 이란과 오만이 협상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협상에 대해서 미국이 미국이 이 숟가락을 얹으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랬죠. 마치 미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네. 그러면 호르무즈 개방이 되더라도 미국 다시 돼야 돼요. 미국 덕분이 돼야 돼요. 미국도 그렇지. 그 사이에 이란이 6개 항의 요구 조건. 그러니까 호르무즈는 지금 개방된 게 아닌데 네. 개방을 기정사실화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는 6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게 이제 군사행동 그만하라는 거고 그만하고 전쟁 피해 배상하라는 거하고 네. 동결 자산 해제 이런 건데 그렇습니다. 결국 이거는 아마 개방하는 것 쪽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저 말을 하든 안 하든 트럼프는 그 수순으로 가고 있고. 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장난에 물가가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짐정도에 있는 유가를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그 목적을 위해서 미리 땡겨서 안정시키려고 또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트럼프는 선거 때문인지 이 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미국 물가가 전쟁 처음 시작했을 때는 생각보다 금방 안 뛰어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누적이 되면서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건 확실히 진짜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어찌됐든 뭔가 지금 출구 전략을 찾는 것 같다. 대세에는 제장이 없다. 뉴욕타임스가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해도
그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우리한테 그 무기를 자꾸 좀 예.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아주 제 입장이 난처한데요. 우리 정부는 바로 또 거절을 했습니다. 그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 지난 9일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의 법적 제약은 알고 있지만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지원받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외교부가 지난 10일에 입장을 냈는데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방산물자 제공이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도 인도적 비군사적 분야 중심의 지원과 평화 회복 재건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가 자꾸 그 북한은 러시아 돕고 있는데 너네는 뭐 하냐고 우리를 맞아요. 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8일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인들이 종종 러시아 연방 영토에 나타나고 있다. 처음에는 수백 수천 명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3만에서 5만 명에 달하는 북한인이 러시아 영토에 배치되도록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하니까 이제 외교부에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다만 정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 네.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패트리어트 대공 미사일이 너무 부족한 거죠. 너무 부족해. 그거를 이제 러시아가 알았습니다. 알아가지고 알았어. 8월달에 지금 8월달에 3번의 공격을 했는데 전부 우크라이나 키이우 수도권을 대상으로 탄도미사일 공격을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7월 31일 한 발 맞췄습니다. 요격을 그러니까 방공망으로.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계속 민간인들이 이제 죽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여태까지 패트리어트를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공급을 받았냐면 그 나토의 펄이라고 PURL이라고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산 무기를 사다가 줬던 겁니다. 그렇게 공급을 받아왔는데 미국이 이란 전쟁 때문에 더 이상 패트리어트를 이제 우크라이나에 안 보내게 된 거죠. 그걸 다 중동으로 돌려 쓰고 있으니까. 이게 무기가 급감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줄 건 없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방공망이 완전히 뚫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탄도미사일로 8월 24일이 우크라이나 독립일입니다. 독립기념일까지는 지금 러시아가 탄도미사일로 계속 공격하겠다고 하는데 막을 수 있는 방어 무기가 없다 보니까 지금 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북한군이 넘어온다. 이 일에 대해서 한국이 이제 대공망, 방공 무기도 좀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만하라 그래요 그러면. 아니 능력도 없는데 뭐 자꾸 전쟁을 해. 두 가지 보충을 하고 싶은데 하나는요. 나토 때 하고 트럼프가 가서 젤렌스키하고 회담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패트리어트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워싱턴에서 와가지고 백악관에서 회담할 때도 준다 그랬는데 예. 실제로 보니까 자기 것도 없거든요. 자기 것도 없어. 그래서 안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저렇게 하는 이유는 음. 미국이 압박해서 한국 거라도 달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 미국 보고 우리를 압박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미국 니들 못 주면 한국 해가 주라. 이 자식 진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했잖아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아, 예. 그리고 진짜 교활하네. 숫자도 5, 6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정말 튀긴 거고요. 전체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2만 조금 공병까지 합쳐서 2만 조금 넘다가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한 6천 정도 되고요. 15,000 정도 됐고 6천 정도만 병력을 정파한 최대 한 2만 정도입니다. 근데 북한군 지금 2만. 2만인데 많죠. 많긴 많은데 지금 5, 6만이라고 얘기하고 약간 부풀렸고. 부풀리면서 한국을 지금 계속 개입시키려는데 그게 미국한테 지금 얘기하는 걸로 저는 읽힙니다. 그러니까 야, 의원님 말씀에 조금 더 아니, 보충드리면 그렇게 해석하니까 너무 열받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못 주니까 예. 면허 생산을 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우크라이나한테 너희 패트리어트로 만들 수 있게 해줄게. 기술 같은 거 다 줘서. 그렇게 나토에서 합의를 하고 와서는 워싱턴 가서는 그 생산 해줄까 했더니 이거 줬다가는 큰일 나겠어. 왜요? 그 자기네들이 이 굉장히 중요한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이걸 아무나 줄 수 없어 보류하겠다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생산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천궁2, 엠셈 우리가 지금 이게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막 중동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방공망이라도 빨리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몇 년 동안 드론전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예. 맞아. 이 데이터를 갖고 거래를 지금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미국도 이 데이터를 계속 달라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한테도 드론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방공 무기를 주면 이 드론 데이터를 한국과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5만까지 얘기하는 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2만 명 정도가 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 3만 명이 오면 5만 명 정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약 150발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약 130발이 더 들어올 거다. 북한으로부터. 예. 지금 젤렌스키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150발에서 130발이면 또 한 2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산 무기는 한국산으로 막아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뭐 마치 그 우리 한반도 대리전처럼 이렇게 하려고 해. 이거 큰일 나게 생겼네. 예.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얘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데 과연 미국이 했을 때 어떻게 전 당연히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떠넘기기를 할 수 있거든요. 나토도 끊임없이 나토도 우리한테 지금 압박하고 있고 전번에 이 한EU 공동성명에도 나타났고 그게 미국까지 합쳐져서 우리를 압박할 때도 잘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한테도 이놈들이 아주 그냥 건방지네. EU고 미국이고 우크라이나고 우리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반도체 확 그냥 끊어버릴까. 그러니까 이게 K 방산이 너무 잘 팔린 인연인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무기를 너무 잘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그 미국 내 정치 상황 간단하게 좀 예.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트럼프의 미국 국민들이 지금 완전히 질려버리고 있나 봐요. 그래요? 막 미사일도 부족하지, 예. 전쟁 계속하는데 물가는 계속 경제 안 오르지, 좋고. 그리고 나라는 불평등해지지. 예. 그러니까 이제서야 진보 세력들이 조금 주목을 오.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미국 진보 단체인 미주 사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나봐. 민주사회. 민주 사회주의자들. 여기 이제 회원 수도 트럼프 당선 이후로 급증하고 있나 봅니다. 자, 민주사회주의자들 회원수입니다. 2024년 10월에 5만여 명이었는데 2026년 7월에 12만여 명으로 많이 늘었네요.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계가 예. 미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주지사에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한국계. 자, 소개해드릴게요. 예, 프란체스카 홍이라고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예비 후보입니다. 한국 이름 홍윤정. 지금 압도적입니다. 지금 민주당 후보 그래요? 중에서는 거의 네. 1등 지금 당선되기 직전이고 본선에서는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 내 정치. 이거 굉장히 깊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주 제가 요약을 하면 네. 트럼프의 탄생이 어디서 출발하느냐면 미국의 민주당이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와 결합하면서 불평등을 그냥 묵인했어. 묵인하고 방조해가지고 사실상 민주당을 지지했던 노동자들과 중산층이 외면했잖아요. 그게 트럼프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국의 강남 좌파를 미국에는 칵테일 좌파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호화 호텔에서 칵테일 마치면서 노동자들의 아픔을 얘기하는 위선 이거를 이제 뚫고 들어간 것이 트럼프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이 이용만 했지 중산층을 회복시키지 않잖아요. 트럼프가 우리가 봤듯이. 네. 그런데 민주당의 무능이 트럼프를 탄생시켰고 맞아. 겨우 이겼는데 재선시킨 것 때문에 엄청나게 절망을 하고 예. 그렇다면 더 이상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 중산층이 파괴된 이 사람들의 생활이 너무 어렵다. 부동산 가격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부동산과 네. 물가가 그러니 맘다니가 처음에 이 운동의 시작은 버니 샌더스입니다. 버니 샌더스. 근데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출범을 했는데 예. 본선 경쟁력이 낮다고. 이들은 내부에서는 이 진보적 목소리를 내지만 미국 전체에서 질 것 같으니까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맘다니가 비록 뉴욕 시장이지만 이 주택 안정과 생활 물가를 잡겠다. 부자들의 증세를 통해서 네. 그걸로 성공하면서 희망을 가지게 됐고 예. 저 프란체스카 홍이라는 분은 위스콘신에서 식당을 하다가 소상공인 출신입니다. 네. 식당을 하다가 코로나에서 망했어요. 그래서 그때 주의회에 출연해가지고 중소상인들을 대변하면서 예. 2번이나 주하원에서 재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맘다니의 성공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민주사회당 이 계열이 늘어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요. 근데 저분도 지금 민주당 후보는 거의 될 것 같은데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서 올라가서 공화당한테 지면 어떡하냐가 민주당 내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진보적인 목소리로 본선에서 질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프란체스카 홍이 예. 너무 좀 급진 좌파, 약간 좀 극단적 좌파 그렇게 평가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미국에서. 자본주의잖아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증세를 해가지고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에 대한 반감이 존재합니다. 예. 특히 지금 마가 같이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자면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없애자 그러더라고. 없애자고 제국주의에 기념하는 거다. 인디안의 삶을 망친 미국이 그걸 기념하는 게 말이 안 된다. 물론 이거 지금 좀 바꿨습니다. 그 바꿨더라고. 네, 말을 조금 바꿨는데 그다음에 경찰이 백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용이다. 경찰 폐지하거나 예산을 줄여야 된다. 이런 네. 파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논란이 됐던 그 이민 단속국 아이스, 네, 아이스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략합니다. 좀 가고 있는데 네. 이게 너무 세니까 이 본선 경쟁력이 없을까봐 좀 걱정한다는 거죠. 네, 트럼프가 어제 재미 이거 말고요. 이제 또 한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 미시간주에서 이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예비 경선에서 이 사람이 아주 압도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이걸 트럼프가 이 사람을 이제 저격하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아주 위험한 공산주의자. 맞아. 그 영상 네. 준비돼 있거든요. 예. 그 우리나라 홍윤정 예.
당선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아주 강력하게 견제하고 나섰어요. 그랬구나. 트럼프가. 그 영상 준비돼 있는데 함께 보시죠. And in Wisconsin, the communists even have a woman who said that the holiday of Thanksgiving, these people are dangerous, and frankly, they're lunatics, they're crazy, and we can't let them get into office. Communism is the greatest threat to our country. 네. 이번에 만약에 당선되면 이거는 난리 나겠네요. 우리나라 주지사는 우리나라 뭐 한국계를 주지사에서 처음이기도 하고요. 미국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능한 진보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거든요. 트럼프에 대한 심판이자 동시에. 이제 뭔가 좀 미국 민주당 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나요? 이게 본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건 또 이게 다른 문제예요. 쉽지 않기는 합니다. 지켜보시죠. 지켜봐야 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진도 뺍니다.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 다음 주에 한국에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왜 오는 건지. 뭐 그냥 생각하면 외교부장이 한국에 오는 게 뭐가 그렇게 뉴스가 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지난해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한중 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었어요. 고위급들의 왕래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정상회담까지 했는데도.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중 간의 신뢰가 회복되어 있었다고 굉장히 극찬을 하고 맞아요. 좋아했는데 그 신뢰를 이어갈 구체적인 정책 같은 것들은 전혀 진행을 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전례 없이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까지 진행했단 말입니다. 맞아. 왕이가 방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까지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전혀 다른 단계를 갖고 있고 우리하고 한중 관계는 굉장히 나빠져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나빠져 있는 상태를 타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뭐예요? 이 언론의 보도를 보면 거의 모든 언론들이 왕이한테 한반도 비핵화를 말해봐라. 이걸 계속 주장하는 뜨뜻한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언론이. 우리 언론이 왕인이 한국에 와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는 그걸만 보겠다. 우리는 꼭 보겠다. 라는 태도예요.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싶지 않은 게 전혀 아닙니다. 중국도 북한이 핵 갖는 걸 싫어해요. 당연하죠. 그래서 북한이 핵 실험을 했을 때 중국이 가장 앞장서서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중국과 북한 관계는 상당히 나빴어요. 핵 문제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자기 가장 국경에 붙어 있는 국가에서 핵을 가지는데 그게 좋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러시아하고 군사적으로 결탁을 해서 동맹관계를 맺어버렸잖아요. 북한하고 러시아. 그래서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을 압력을 넣어서 비핵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왔었는데 러시아하고 군사 동맹을 해버리니까 이제 불가능해져 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 1년의 화해 무드는 무엇이냐면 중국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경직된 국가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입으로만 비핵화를 외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경제 교류를 하면서 이 국가가 군사적으로 일탈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중국의 판단을 우리는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얘기는 이제는 안 꺼내나 보군요. 그걸 꺼내면 북한이 중국을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북한은 계속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또 한 번 핵실험을 할 수도 있죠. 러시아와의 군사적 관계는 더 밀착되겠죠.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오히려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동북아 안정을 가져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굳이 비핵화를 앞에 내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중국은 그런 방향을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도 중국의 이 정책에 반면교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왕이가 와서 그래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라고 말한다고 한들 그게 실질적으로 비핵화가 됩니까? 그거랑은 또 전혀 다른 문제죠. 따라서 우리는 비핵화를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실용 외교를 외치면서 해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아젠다들이 지금 누적되어 있어요. 그 아젠다에 대해서는 오히려 외교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AI 거버넌스를 미국도 아닌 중국도 아닌 독자적으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는 샌프란시스코 서밋을 구축을 했고 성공을 거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독자적으로 구축하려면 미국하고만 손을 잡아가 됩니까? 안 되죠. 중국의 개방 행방도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서 독자적으로 얻어내야만 우리가 미국도 아닌 중국도 아닌 제3의 길을 모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과는 AI 교육 문제
문제에 있어서 이것도 완전히 거의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번 중국에서 열린 포럼에 고위층이 참석조차도 안 했어요. 그 이렇게 했을 때 우리 AI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언론도 그렇고 이것도 정부도 그런데 일본의 군사주의적 경향에 대해서 대단히 무관심합니다. 아, 나는 이거 걱정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사실은 일본이 지금 대만 문제나 북한 문제보다 더 위험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끊임없이 이 동북아의 안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는 국가가 지금 일본이에요. 무서워요. 그런데 이 일본의 문제도 다시 주변 국가들과 합의를 해서 더 이상 나쁜 방향으로 안 나갈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돼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좋은 파트너입니다. 그런 문제에서 우리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에너지 위기 닥쳤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오는 에너지가 지금 문제란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에너지의 유통로가 딱 하나만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중국을 포함한 러시아, 이 유라시아 대륙의 에너지 활용법을 지금 적극적으로 세워야 돼요. 그거 맞죠. 그냥 저 멀리 있는 아르헨티나 원유를 사서 에너지 유통로를 다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있는 유라시아의 대륙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란 말입니다. 네. 이런 굉장히 대전략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지금 중국과 관련이 되어 있고 중국은 상당히 전향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풀고 싶어 해요. 예. 근데 왕이한테 이 한반도 비핵화 이야기해봐.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실용주의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꼭 제가 드리고 말씀하십시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이제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너무 올라가고 너무 올라갔어. 너무 올라가서 결코 그러니까 남한하고는 우리하고는 이제는 완전히 끝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저번에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두 가지를 얻은 겁니다. 첫 번째가 사실상 핵 보유고 더 이상 중국한테 비핵화로 얘기하지 말아라는 거 하나하고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것도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는 북중러 그 3개 연합에 대한 것을 엄청나게 강화하면서 이제는 북한이 얘기할 때 한미일에 대한 협력에 대한 반대 반응, 그러니까 마치 중국의 대변인처럼 얘기를 막 하기 시작했고 반대로 일본이 미국의 대변인 같이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북 관계를 이렇게 놔뒀다간 나중에 정말 미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키를 갖고 있는 건 아직도 중국이다. 그래서 이 중국을 이제 남쪽에서 북한을 뚫어서 대화로 끌어내기는 어려우니 우리가 사실상 간접 접근 전략처럼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이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너무 중요한 게 지금 그 왕이 외교부장이 한반도 비핵화 얘기한 게 2024년 3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3달 전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궤가 같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전략적 환경에서 우리가 우리 입장을 들어달라고 하는 순간 완전히 이제 한미일과 북중러가 나눠지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걸 되게 전략적으로 포석을 잘 짜서 접근해야 되는데 제가 어디 가서 그 말씀 드리는데 한반도 대전략이 필요하다. 도대체 우리가 바라는 남북 관계, 그다음에 북중러 관계는 뭐냐. 그것에 북한이 좀 안 나올 거라. 근데 저는 정말 두렵다기보다 우려스러운 게 북한이 지금 MDL 국경선화가 종료된다면 적대성이 엄청 강화될 겁니다. 굉장히 많은 무기를 지금 다 전방군단에 갖다 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왜 크게 도발하지 않느냐. MDL 국경선을 완성시키라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완성이 되면 서해에는 5,000톤 구축함에 핵무기 실을 수 있는 상태고 전방군단에는 600mm 방사포에 핵을 실을 수 있는 단계다. MDL이 그 미사일 방어선이에요? MDL이 군사분계선. 아, 군사분계선. 네, 그 군사분계선에 지금 북한군들이 그 뒤에 원래 2km의 완충지대 비무장지대가 있었는데 이걸 없애버리고 국경선에다 그 MD의 군사분계선에다 국경선을 만들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방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언제부터 그랬대? 2024년 그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하고 났어요. 그래요? 이게 굉장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 내가 거기서 군 GOP 경험했는데 아무것도 못해. 저는 여기다가 걱정이 더 한 게 있습니다. 훨씬 더 걱정이 되는데요. 저는 진짜 초조한데요. 왕위의 방문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제가 이거는 중국 내부의 얘기이기도 하고 저한테 실제로 고위층이 얘기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정부 내부의 움직임이 상당히 지금 오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데요 또? 일단 중국 쪽에서는 한국하고 중국 정상회담 이후에 굉장히 반색을 했고 윤석열 정부에 막혔던 게 드디어 이제 뚫렸다. 좋았잖아요. 좋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의 움직임이 너무 없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AI 3위인데 중국도 우리를 원하고 미국도 지금 우리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폐쇄형이고 중국은 오픈형입니다. 서로 왜냐하면 미국이 AI는 중국을 떨쳐내기 위해서 AI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포섭해서 생태계 속으로 집어넣는데 우리가 그쪽으로만 가면
그냥 중국하고는 AI에서도 적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정말 캐스팅 보트를 하려면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는데 그건 맞죠. 그래서 중국이 정식으로 초청했던 글로벌 AI 포럼에 한국은 과장급을 보냈습니다. 고위급을 파견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한EU 가가지고 대만 건드렸습니다. 대만 문제 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미셀하고 브런슨이 와가지고 한미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일본의 독도에 대해서 한국이 이렇게 미지근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 못하겠다가 지금 중국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도대체 뭐냐 진보 정부가. 이번에 그랬어요? 윤석열 정부하고 다른 게 뭐냐고 물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세게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약간 짜고 치는 것 같다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이거를 일부라고 믿고 싶은데 왕이가 오는 거는 우리가 미국 쪽으로 가니 드디어 중국이 몸이 달아서 한국을 설득하러 온다. 이게 누구 방식이냐 하면 윤석열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한미를 하고 한미 동맹을 강건히 하면 중국이 애가 달아가서 저 자세로 온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왕위의 방문을. 아니 그 해석은 누가 그런 해석을 한다고요? 그런 일부 해석을 제가 확인했어요. 확인했다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중국은 이렇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직은 한국이 필요하고요. 한국의 진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반만 맞아요. 한국이 이렇게 나오니 도대체 오는 거는 맞는데 네. 한국이 완전히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중국은 문 닫겠죠. 그건 문 닫겠죠. 근데 한국이 나한테 이미 한국이 한미일로 가니 그리고 지금 전자권 논의도 희미하고 지금 미셀 박이나 이런 사람들의 한국의 진위가 뭐냐 더 이상 한국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문 닫을 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것보다 중국은 훨씬 많은 수단을 갖고 있어요. 제가 중국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이에서 정확하게 캐스팅 보트에 자주적인 걸 하지 않으면 내부에 정말 이렇게 해석하면 그게 바로 윤석열 방식이거든요. 저는 제 우려가 기우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정말 한반도 평화 관리가 절박한 지금 다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중국도 우리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정책을 하는지 궁금하고 북한은 계속 우리랑 지금 결별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다 초기고 러시아는 이제 전쟁이 끝나가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전략을 빨리 짜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략적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저도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게요. 이게 하나만 다. 되잖아.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를 10년을 하면서 북한의 핵무력이 완성된 겁니다. 근데 지금 마치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인내처럼 보여지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해야 그런 시기는 아니니까. 절박성이 너무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간 결속을 강화해서 중국 애타게 해서 우리가 얻을 것을 얻자라는 이 논리는 두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미국을 상대하기에 너무 벅찼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전략이 오히려 통했습니다. 한국을 통해서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고 미국과 좋은 딜을 할 수 있는 채널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전혀 달라졌어요. 한국이 미국 편에서 조금 더 전략적 자율성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그냥 모든 협상을 미국하고 하면 됩니다. 그럴 채널들이 이미 수도 없이 열려 있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한 3번 정도의 찬스가 트럼프하고 협상을 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중국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한국과 중국 그 사이에서 너무 정적이 길었습니다. 정적이 너무 치고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려니 오디오 겹친 것 같고 좀 치고 들어가 주시죠. 또 하나는 좀 이따 생각하시면 또 하나는 이제 천천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기에 보편 타당한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어떤 정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조는 저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생각이 났어요. 드디어 생각이 났어요. 시간 벌어드렸습니다. 갑자기 흥분을 하니까 생각이 안 흥분하지 나네. 마시고. 우리가 애타게에서 중국한테 뭔가 요구할 것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한반도 비핵화해봐 이런 거라면. 그럴 리가 없죠. 그 언론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국한테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뭘 하려고 하는지 대전략이 없어요. 우리가 중국과 어떻게 하고 중국과 일본과 북한을 여기에 둘러싼 우리의 앞으로 대전략이 뭐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애타게 해서 뭘 얻을 건데 이 문제를 물으면 지금까지 보면 북한에 대해서 뭘 해봐 이거예요. 대부분은. 근데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 못 시켜요 이제. 그렇다면 괜히 쓸데없는 카드를 가지고 중국의 한반도 꾸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실리로 가야죠. 실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방문이 되게 중요한 게 9월 24일 날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이 명확하게 중국한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입장이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한국의 입장이 어떤 거라는 것을 시진핑 주석과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해서 요번에 왕이 외교부장 왔을 때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해야 된다. 그래야 북미 대화로 나갈 수 있는 기반도 닦아질 거라 되게 중요한 방문이라는 참 쉽지는 않은 입장인 것 같긴 합니다. 네. 하지만 또 잘 헤쳐나갈 겁니다. 자꾸 그렇게 세 분이 나를 압력을 가하지 마시고 네. 부탁합니다. 예, 잘 잘하십시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개그맨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형진 씨 오늘 머리 안 감았죠? 머리 감았어요. 지금 머리 떡졌어 이렇게. 이럴 땐 흑염소를 먹어줘야 돼.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관련이 있어. 네. 예. 썬킴님 이혼하셨죠? 그래서 흑염소를 먹어야 돼. 이럴 때 흑염소를 원래 못생겼지? 이럴 때 흑염소를 먹어야 돼. 댓글에 더 이상 어떻게 못생겨라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약간 관접적으로 매긴 거라니까 이거. 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 이번 주말이 8월 15일 81주년 광복절입니다. 아, 광복절. 자, 근데 오늘은 어떤 얘기 하냐면은 그 이번 주에 8월 6일, 8월 9일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이 한 방씩 떨어진 날이에요, 이번 주요. 그리고 놀랍게도 히로히토 일본 왕이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항복을 한 날이 자 다 모여가지고 어전 회의해가지고 아휴 또 자기네끼리 또 성단이라고 해요. 성스러운 결단이라고. 우리 항복하자고 한 거는 8월 10일이에요. 8월 10일이요? 8월 10일. 근데 8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5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뭐였어? 그거를 오늘 얘기하고 가려고. 뭐 안가회동했나? 아, 그래 뭐요? 안가회동. 안가회동을 해. 뭘 먹었어 거기서? 엄마, 자식아. 그리고 5일 동안 뭘 했느냐? 예. 제정신이 박힌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면 8월 6일날 히로시마의 한 방의 원자폭탄이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잖아요. 네. 이게 한 방 떨어졌으면 바로 항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왜 거의 한 10일 동안 개기고 개겠냐. 요 과정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진짜 그 물론 뭐 많은 일본 민간인들도 이제 희생을 당했지만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그 원폭 피해 가운데서 수많은 조선인들도 많이 죽었어요, 현지에서요. 아, 그래. 특히 이제 그 피폭된 사람들 있잖아요. 피폭돼서 돌아가신 희생자 대부분은 조선인이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일단 떨어졌어요. 당시에 방사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잖아. 일본인들도. 그래서 청소를 조선인들에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낙진이 떨어지고 있는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시키니까 조선인들이 가서 다 청소하다가 낙진 맞고 많이 방사능 누출에 의한 사망자는 조선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래? 네. 와, 난 또 그거는 몰랐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아니, 그놈들은 그거를 알고 시킨 거야? 그 당시 몰랐지 솔직히. 그거는 몰랐겠지. 그냥 이제 청소시킨 거겠지. 근데 그걸 꽤 오래 덮어놨어요. 일본 측에서도. 뭘? 그 사실을 조선인들의 그런 피폭 희생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덮었었어? 1990년대 초반까지 덮었어요, 일본인들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한반도에서 다 이제 정말로 이제 그 끌려가셨겠지만 특히 경상남도에서 많이 끌려갔었어요. 강제동원을. 특히 이제 그 경남 합천 지역이었는데 왜냐하면 합천 가보시면 알겠지만 산이에요, 여기가요. 농사가 지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도 못 짓지. 특히 1920년대, 30년대 그 자료를 보면은 그 특히 경남 지역이 굉장히 그 수해가 와도 농사가 안 되고 또 비가 안 와도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남에 살고 있던 당시에 우리 이 선조들께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하니까 일본에 가면은 일자리가 있대.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하필이면 히로시마로 다 가셨네. 왜냐면 히로시마가 당시에 그 일본 남부의 공업 중심지였어요.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냥 공장 거기 새로 지었대요. 일단 가. 삼촌이 갔는데 일자리 구해요. 그러면 조카를 또 부르겠죠. 그 조카를 부르면 또 조카가 또 친구를 또 부르겠죠.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그 이 히로시마 지역에는 조선인들을 만나면 고향을 묻지 말라는 말이 있었어요. 물어봤자 다 경남 합천 사람들이다. 아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얼마나 미안했겠나. 내가 부른 내 아들, 내 조카 친구들이 한 방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아유. 그래서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우리나라 땅에 유일하게 그 원폭 피폭 피해자 위령비가 합천에 있어요. 그래.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거 전혀 몰랐네. 6반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기 지금 1,100분 정도의 그 위패가 모여서 있어요. 이게 합천이에요? 경남 합천에 있는 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서요. 그래. 저기 있어요. 저기 하나하나에 이름이 적혀 있는 다 거예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신원이 확인된 분 1,000명 이상의 위패가 모셨어요. 와, 이거는 몰랐다는 게 진짜 부끄럽다. 그러니까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일본 땅에 가셨다가 일가족이 다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원폭 피해 2세들 있잖아요. 예. 뭐 아버지 어머니가 현장에 히로시마에 있었는데 뭐 2세 3세도 방사능이 그 뭐 영향을 있었다. 아, 네네. 피폭된 다음에 피폭된 이제 다음에. 2세, 3세가 태어났다고. 그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 근데 아. 한 분이 진짜 난 피폭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진짜 운동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29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김형렬 선생님이라고 해서 네. 그 1970년생 개띠 그렇게 나이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살아계셔도요. 예. 35살에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봐도 진짜 몸이 성취가 않으시잖아요. 너무 왜소하시다. 왜소하시고. 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난 그럼 왜 어떻게 해서 무슨 병이기 때문에 병명이라도 좀 알자. 죽을 때 죽더라도. 그래서 저분이 다 도서관에서 논문, 의학 논문을 다 검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와 관련된 한 의학 교수가 쓴 논문을 저분이 발견하신 거예요. 나와 관련된 논문이 어떻게? 저분과 그러니까 관련된- 본인이 보니까 그 교수님이 한 여인을 진찰했는데 그 부인께서 6살 때 히로시마 현지에 있어가지고 피폭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쌍둥이를 낳아요. 근데 한 명은 낳자마자 죽어버려요. 한 명이 겨우겨우 살아남아요. 그분이 저 사람이었어. 아, 그래요? 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발견한 다음에 엄마한테 물어본 거죠. 본인이 그걸 찾았어? 본인이 찾았어요. 검색해서 저분이요. 네. 어머니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때는 그때서 어머니가 말씀하셨대요. 어머니는 그때 생존해 계셨고. 생존해 계셨고 사실 내가 6살에 히로시마에 있었는데 그때 원자폭탄 맞았다. 그때 몰랐다고. 그래서 한국 돌아와가지고 내가 쌍둥이를 낳는데 하나가 죽고 네가 살아남았다. 그 말까지 하셨대요. 아무리 봐도 내가 피폭 피해자잖아요. 그래서 진짜 증명해가지고 결국에는 2세 피폭 피해자라는 걸 증명하시고 35살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아,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요, 분요. 아이고. 아직까지 주변에 그러니까 피폭 피해자 2세, 3세가 어디 계시는지 우리는 모르네. 몰라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 그러면 일본이 왜 히로시마에 한 방 맞았고 나가사키에 한 방 맞았고 왜 그럼 항복을 안 했냐? 이거 한번 봅시다. 예. 자, 이거는 그 심각한 얘기니까 타임머신 뺄게요. 1945년 그러니까 우리가 개방되고 일본이 개방했던 45년을 넘어가 보면 2월로 가봅시다. 2월로 가보면은 31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얄타 회담이라고 뭘 안 외워도 돼요. 이미 외운 사람 어떻게? 잊어버려요. 알았어. 오늘 다시 외우면 돼. 얄타 회담. 잊어버려야 돼. 이거는 뭐 우리와는 별 상관없으니까 농담해도 되겠네. 야타가 아니라 얄타예요. 혹시 어딘지 알아요? 얄타가? 잊으라면 방금 잊었지. 왜 빨리 얘기했어? 원래 알았는데. 그 잊으란 얘기를 왜 해가지고 그러니까 형이 지금 알고 있잖아. 나도 바로 잊어버렸지. 이런 에린블랙이야. 여기 봐봐. 뿅뿅. 왜 잊으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네. 얄타라고 해서 그 크림반도 있잖아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랑 그 러시아랑 싸우고 있는 네. 그 크림반도에는 휴양 도시예요. 지금도 있어요, 얄타가. 크림반도에 있어? 크림반도에 있어. 거기에 지금 보는 것 같이 뭐 처칠, 스탈린, 그다음에 루즈벨트가 모여요. 예. 그러니까 45년 2월이면 거의 2차 대전도 그렇고 태평양 전쟁도 그렇고 막바지잖아. 태평양 전쟁에서는 지금 미국이 혼자서 일본과 싸우고 있거든. 45년 2월이요. 예. 미국이 지치니까 스탈린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지금요. 만약에 히틀러가 패망하면은 태평양에서 미국 혼자서 일본과 싸우기 힘드니까 소련이 좀 참전해가지고 일본과 같이 싸우자 2대1로. 예. 여기서 스탈린이 오케이를 해요. 히틀러가 패망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 소련도 태평양 가가지고 미국과 일본 싸워주겠다라고 2월에 약속을 해요. 그런 다음에 3개월 후에 히틀러가 권총 자살로 생마감하고 나치가 망해요. 예. 이제 남은 건 일본밖에 없잖아요. 요 사이에 계속해서 맨하탄 프로젝트는 알죠? 예. 혹시도 알죠? 이즈라메. 이건 안 했어요, 맨하탄 프로젝트. 나는 또 패키지인 줄 알고. 무슨 뭐 지금 뭐 동남아 베트남 패키지가 지금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핵 무기 개발 프로젝트. 영화로 알지. 오펜하이머 영화요. 오펜하이머. 지금 지금 미국은 지금 핵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요. 언제 성공할지 모르지만. 자, 5월에 히틀러가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나치 동일을 패망했어요. 남은 건 일본밖에 없어. 근데 요때 일본이 끝까지 버티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이 뭘 하냐면 안 되겠다. 야, 일본 본토 대폭격을 하자. 해요. 어딜 폭격하냐? 도쿄를 폭격하자. 수도를.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폭격이라는 개념 보면은 어떤 특정 건물 폭격이었어요. 군수공장 아니면 항구 여기만 때리는 공격이 있는데 일본은 그게 안 돼요. B-29 폭격기 가도 군수공장 항만만 폭격이 안 돼. 왜 그럴까? 이거 알면 대박이야. 조회수 구독자 수 300 넘어간다. 와, 이거 해야 넘어가? 300만이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지금 문제. 미치겠네. 이때 왜 갑자기 이때 문자가 들어? 뭐 힌트. 기류 변화와 상관있어요. 기류 변화? 비행기 타고 갈 때. 정답.
혹시 나왔다. 나왔다. 이제 300만. 자, 이제 여러분 매불쇼 구독자 300만 넣습니다. 와, 축하, 미리 축하. 300만. 정답은 제트기류. 정답. 진짜요? 진짜 정답이야? 진짜. 나 해낸다 했잖아. 300만. 지금 몇 만이야? 몇 만인지 빨리 봐봐. 우와. 한 명도 안 넣는데? 그래? 아, 오늘 밤 넣을 거야 지금. 이거 업로드 된 다음에 이게요. 그 보통 제트기류가 그 지상산 8km 정도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이렇게 바람이에요. 지금도 불고 있어.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일본 열도 거쳐가지고 미국 갈 때 일본 열도 지날 때 그렇게 비행기가 흔들려 이렇게 해요. 기류변 때. 그 제트기류 때문에. 예. B-29 폭격기가 보통 10km 위에 날아가거든요. 이 위에서 폭탄 떨어뜨리면 유럽은 굉장히 공기가 고요해요. 바로 빵빵빵 분수공장 항만에 타격이 가능한데 일본 상공에서 B-29가 날아가서 폭탄 떨어지죠. 제트기류 때문에 날아가 버리는 거야 폭탄이. 어떡하냐 하다가 그럼 우리가 제트기류 밑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요격을 당할 수 있어 대공포로요. 그렇지. 그걸 감안하고 우리가 한번 목숨 걸어보자. 그러면 우리가 도쿄를 어떻게 하냐면 이왕 그러면 박살낼 거 완벽하게 박살내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자 라고 하면서 30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 양반이 이 커티스 러메이라고 해서 일명 도살자라는 별명 갖고 있는 공군 장성이에요. 예. 저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자 그러면 마침 저때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소위탄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네이팜탄. 이 안에 인화성 물질을 잔뜩 넣어놓고 예. 한번 터뜨리면은 중심 온도가 4,000도까지 올라가고 축구장 2개가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공습용으로 하버드에서 만들었어요. 갖고 오라고. 그럼 B-29 300대가 동시에 난 다음에 저공비행을 해라. 제트기류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런 다음에 도쿄를 어차피 도쿄가 다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한번 싹 다 불살라 버리자. 해가지고 1940년 3월에 사이판에서 B-29 폭격기 300대가 출격을 해요. 소위탄을 가득 실은 다음에 저공비행을 해요. 저공비행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어디다 목표를 정할 것인가 다 필요 없고 먼저 갔던 선발대가 밤이었거든요. 밤. X자로 일단 소위탄을 뿌려라. 쫙 이렇게요. X자로 불탈 거 아니에요. 그걸 기준으로 안 타는 데만 골라 까라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합쳐서 죽은 희생자보다 요날 1945년 3월 10일 날 도쿄 대공습으로 사망한 사망자가 더 많아요. 아 그래? 당시 도쿄 인구가 600만이었거든요. 200만으로 줄어버려요. 진짜로? 그 현장에서 즉사한 사람이 20만 명이 넘어요. 나머지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사진이 21번 사진 보여줄래요? 그럼 도쿄가 다 불바다됐어? 저게 그 다음날 도쿄 사진이에요, 저게. 다 그 제가 됐어? 싹 없어진 거예요, 저게. 도쿄가 목조 건물이잖아요. 다 타버렸어. 아 무섭다. 3월에 3월 10일 날 저녁에 뿌려가지고 3월 11일 날 사진이에요, 저게. 20만 명 이상이 목조 건물이니까 그 증언에 따르면은 타다 보니까 공기가 없잖아요. 산소를 빨아들이는 불이 다 질식사한 사람도 있고 불타 죽은 사람도 있고. 특히 B-29 조종사들이 저공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증언이 있냐면은 저공비행 하다 보니까 살탄 냄새 다 맡았대요. 에이씨. 그래가지고 한 조종사가 조종관에게 잡고 가는데 한 손은 조종관을 잡고 한 손은 성호를 긋고 걔가 갔대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살탄 냄새까지 올라오고. 그러면 지금 수도가 아작나고 지금 20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여기서 항복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버텨? 당시 일본 군부가 이럴수록 더 버텨야 된다 하면서 총동원을 내립니다. 1억 옥쇄라고 해서 우리 일본 신민들, 이른바 천황의 신민들 1억 명들이 다 뭉친 다음에 옥쇄, 옥이 분쇄되는 것 같이 천황폐하를 위해서 목숨 걸고 다 죽자. 총이 없으면 여고생까지요, 여동생까지 다 죽창 들게 했다니까요. 미국 애들이, 양키 애들이 만약 일본 본토 상륙한다? 그러면 여중생 너희들이라도 죽창으로 찌르고 죽어라. 그것이 바로 천황폐하를 위한 충성이다. 1억 명 다 옥처럼 분쇄하자. 이걸 해요. 참 대단한 놈들이 하다 보니까 미국도 어이가 없는 거지 이게. 야, 수도가 지금 불바다가 돼서 지금 이래도 항복을 하네. 죽었는데 지금 끝까지 버틴 자기야. 그게 3월이었잖아 지금요. 네. 4월에 그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키나와요. 미국이 오키나와를 점령을 하는데 오키나와 인구 민간인의 3분의 1이 죽어요 또. 소문을 이렇게 냈거든. 미군한테 잡히면 어차피 너희들 성폭행 당하고 다 죽으니까 미리미리 네 아들 딸 다 죽인 다음에 너도 자살하라고. 아휴. 그래서 민간인들이 그렇게 죽어서 자살하고 오키나와에 있는 민간인 3분의 1이 그렇게 죽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때 등장한 게 가미가지 특공대예요. 꼬라 박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미군 측에서도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상륙을 하면 미군들이
진짜 얼마만큼의 희생자가 나올 줄 모르겠다 해요. 이런 가운데 7월 16일 날 보고가 들어옵니다. 저기 뉴멕시코 사막에서 지금 핵실험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맨하탄 프로젝트 성공. 7월 16일에 7월 16일 날 드디어 핵폭탄이 만들어졌다는 보고가 트루먼 대통령한테 가요. 예. 아하.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 7월 17일 날 이미 패망한 독일에 있던 포츠담이라는 도시에서 영국과 미국과 당시 소련의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그런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 26일 날 최후 통첩을 내려요. 일본에. 항복하라고. 무조건 항복하라. 아니면은 너희들을 다 지워버리겠다. 핵 얘기해 그때? 안 해요. 핵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미 핵 개발됐다는 건 다 이제 기정사실화 됐어요. 핵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만 알았어 그때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만 알았어요. 딱 얘기한 거지. 어이 일본 지금 무조건 항복하라고. 7월 26일이에요. 기억해요. 7월 26일. 무조건 항복하라. 안 그러면 진짜 너희들 종말을 고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매부쇼에서 제가 처음 공개하는 걸 거예요. 우리 표정이 왜 그래? 뭔데? 좀 약간 흥분하는 거 좀 해봐 좀. 지금 사람 지금 몇 명 죽고 있는데. 알았어. 2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2번 사진. 철없는 얘기하고 앉았어. 알았어. 미안해. 2번 사진이요. 이게 핵 투하 명령서예요. 지금 첫 번째 핵폭탄 실험 성공해서 핵무기를 손에 넣었죠. 이걸 일본에 투하하라라고 미국이 정식 내린 핵 투하 명령서예요. 자, 지금 포츠담 선언이 몇 월 며칠이라고 했어요? 포츠담 선언? 방금 얘기했던 거. 7월 26일. 7월 잘 기억한다. 이건 기억하라며. 기억해. 그러면 하지 나는. 자, 봐봐. 근데 핵을 떨어뜨리라는 미 정부의 공식 명령서예요. 방금 보여준 거 저거 지금 확대해 볼게요. 23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23번. 23번. 성격 왜 이렇게 더러워? 깜짝이야. 좀 기다려요. 깜짝 놀랐네. 아니 이럴 거면 내일 보여주지 왜 지금 보여줘요? 나 깜짝 놀랐네 진짜. 성격 왜 이렇게 내일 보여줘. 자꾸 있겠지 자료가 많으면 어떡해. 아이고 진짜. 아버지 더 얼굴로 와요. 아이고 누가 또 이혼한 사람 아니라고. 그 얘기를 또 왜? 왜 이렇게 성격이 더럽냐고. 자자자자 그거 다시 보여줘봐요. 너무 급해 성격이. 지금 폭격 명령 몇 월 며칠에 지금? 7월 25일. 7월 25일이에요. 이거 하루 전이네? 하루 전에 지금 폭격 명령 내린 거예요. 이 자식들은 하려고 마음 먹었었네. 미국은 이미 핵폭탄 사용을 마음에 먹은 상태에서 이게. 와, 나 진짜 그러니까 다 나쁜 놈들 진짜. 그러니까 다 나쁜 놈들이야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지 지금 7월 25일 날 이미 다 마음이 마음이 아니라 공식 명령서가 다 내려갔어 지금. 공식적으로 폭격 승인한다라고 그 명령서를 내린 다음에 그 다음 날에 협박한 거지. 어이, 무조건 항복하라고 안 그러면 다 지워버리겠다. 이미 준비해놓고. 이미 일선 기지에는 이미 폭격 이제 그 준비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근데 여기에 조건 하나 달아요. 아까 명령서예요. 일단은 8월 3일까지는 일단 기다려보자. 8월 3일까지 유예. 일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만약에 8월 3일까지도 일본이 가만히 있으면은 그땐 진짜 출격하라 해요. 그러면 일본도 당연히 스파이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들었겠지요. 핵을 투하한다는 뭔가를 얘기를. 만들었다는 거를. 그러면 지금 최후 통첩을 내렸으면은 일단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요. 왜? 왜냐면 두 파로 나뉘어. 일본 내에서? 일본 내에서. 한 판은 우리 항복합시다. 항복하자. 아무리 봐도 지금 이게 게임이 안 된다. 조금이라도 지금 일찍 항복하는 것이 민간인들 조금이라도 희생을 이제 줄일 수 있다. 한 판은 고노야로 난다 그래요. 끝까지 싸워서 우리 다 죽자. 그놈들이 문제야. 일단은 협상하자, 항복하자 파가 4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스즈키 간타로라고 해서 당시 일본 총리예요. 일본 총리가 근데 왜 항복 안 해? 일본 그 당시 전쟁 중이니까 군부가 힘이 더 셀 거 아니에요. 스즈키 간타로는 아무리 봐도 이번 전쟁 우리 진 것 같다. 그래서 빨리 지금 그 항복 요청을 한 김에 항복하자. 이게 현명하지. 그러면 하면 안 돼. 이 양반이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는데. 나쁜 놈이야? 하여간 현실적으로 판단한 거야 스즈키 간타로는요. 그런데 15번 사진 보실래요? 아나미 고레치카라고 해서 일본 그러니까 지금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저 인간이 그 말 한 거야. 끝까지 지금 우리가 천황폐하를 못 모시면 다 죽는다고. 이 양반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1억 옥수에 1억 명의 우리 시민들 다 죽상 들고 나가서 다 죽이자. 그 두 사람이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끌어지는 거야.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아나미 고레치카 저 양반은 일본 히로히토 일본 왕이 뭐 항복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할복 자살해요. 항복 자살하면 당연히 그 피 묻은 군복이 있겠죠. 유언도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그 군복이?
어디 있는데? 야스쿠니 신사. 와, 그래. 저 고레치카 육군 당시에 그 육군 참모. 일본에서는 저 사람은 영웅으로 남아있구나. 영웅이요. 지금 유명해. 아유. 나는 그 시리즈로 말씀드릴게요. 야스쿠니 신사의 전쟁 기념관 안에 그 지금 있는 그 인물들, 이 어떤 인물들인지. 하여간 지금도 존경의 의미로 그 피 묻은 군복과 유사가 거기 지금 있어요 지금요. 하여간 지금 이 항복하자 그리고 아니다 끝까지 싸우자가 치고받고 싸워요. 그런 가운데 시간이 점점 흐를 거 아니에요? 8월 3일이 지났어. 이제 진짜 데드라인이에요. 어디에 이제 핵폭탄을 떨어뜨릴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쿄는 원래부터 아웃이었어요. 그거 이제 불바다 됐어요. 왜냐면 아까 본 것이 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시 이제 폭격 대상 도시의 기준이 뭐였냐면 최소한 도시 반경이 5km 정도 될 거고 그다음에 폭격 피해가 없어야 된다. 폭격의 피해가 없어야 된다. 왜? 이것도 참 핵폭탄 떨어진 다음에 그 미군이 상륙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일본에. 그렇죠. 미군보다 먼저 상륙한 사람 누군지 알아요? 과학자들. 맨하탄 프로젝트 참가한 과학자들. 이거 떨어진 다음에 어떤 그 결과가 왔는지 연구하려고. 그래서 당시 이제 어떤 그 조건을 걸었냐면 지금까지 폭격 피해가 별로 없던 도시. 그 안이 터졌을 경우에 얼마나 폭격 피해가 나는지 이게 계측이 가능한 거야. 기존에 없었던 피해가 없었던 도시. 그러니까요. 진짜 잔인하다. 둘 다 잔인해. 그러니까 실험의 장인 거네. 실험의 장이에요. 과학자들도 진짜 제일 먼저 들어갔다니까.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진짜 잔인하네. 와. 하여튼 교토 그다음 이 도쿄는 아예 제외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교토가 타겟이 됐는데 교토가 일본의 천년 고도잖아요. 그 우리나라 경주같이. 교토가 폭격 대상이었는데 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노노노노노 교토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린 인물이 등장을 해요. 왜? 그 양반이 1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헨리 스탬슨이라고 해서 당시 이제 미국 전쟁 장관인데 왜 교토랑 무슨 관련 있어? 교토를 날려야지 일본의 상징이잖아요. 이걸 날려야지 전쟁 끝난다. 노노노노노 교토는 안 된다. 교토는 안 된다. 왜 그냐면 저 양반이 신혼여행 때 교토를 신혼여행 가가지고 너무 좋게 본 거야. 나 진짜. 와, beautiful. 미치겠다 이놈들. 교토 또 올 거야. 교토 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노노노 저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파괴하면 안 된다. 게다가 또 어떤 명분을 거냐면 여기가 일본 천년 수도인데 이걸 파괴해버리면 일본애들 눈 돌아가가지고 끝까지 싸운다. 이 조건으로 그래 그럼 교토는 열외. 그럼 다음 타깃이 뭐냐? 네 도시가 결정이 돼요. 히로시마가 넘버원. 히로시마가 왜 결정됐냐면 이거 영화 오펜하이머에서 나오는데 그 히로시마가 산이 없어요. 평지예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빵 핵폭탄이 터지면 쫙 번지면서 얼마나 피해가 나가는지 측정이 가능해요 이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놈 자식들. 그리고 히로시마에 아까 말씀드린 같이 남북 군사 주요 도시다 보니까 여기 공장지대도 많았고 하여간 히로시마가 이때까지 폭격도 별로 안 받았고 평지고 그러니까 여기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결정된 것이 나가사키, 그다음에 고쿠랑, 그다음에 니가타 네 개 도시가 결정이 되는데 일단 히로시마는 1순위예요. 히로시마에 가가지고 B-29 세대가 가요. 히로시마가 그때가 그 8월 6일 오전 8시 출근 시간이었는데 처음에 공습 경보를 울렸다가 딱 보니까 세대밖에 안 했잖아. 해제해버려. 야야야 세대 가지고 무슨 폭격이냐. 그 해제를 했어 또. 수십 대가 와야 되는데 야 그냥 정찰하는 비행기들이다. 다시 학교 가시고 출근하십시오가 된 거예요. 이게. 이 세대 가운데 한 대가 그 이른바 그 리틀 보이라고 부르는 그 핵폭탄을 실은 비행기고 나머지 두 대는 그 계측하려고 세대가 가요. 그거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25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기 폴 티베츠 대령이라고 요 세대를 이끌었던 공군 장교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하시거든요. 지금 비행기 이름이 에볼라 게이잖아요. 에볼라 게이가 그냥 폴 티베츠 대령의 엄마 이름이에요. 자기 엄마 이름을 옆에 쓴 거 이렇게요. 엄마 이렇게요. 날아가요. 세대만 날아가다 보니까 일단 공습 경보하다가 야 아닌가 보다. 학교 다 가시라고. 웬걸 딱 한 발 떨어뜨리고 얘네들은 세대가 쫙 전속력으로 도망가요. 자기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핵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빵. 순간적으로 수만 명이 증발돼 버립니다. 이게요. 혹시 여러분 그 기회 되시면 이거 한번 보세요. 28번 사진 보실래요? 저게 이제 히로시마 75년 후란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그 히로시마의 당시에 그 피해자들 있잖아요. 눈알 빠지고 뭐 이런 것들 그때 다 가서 찍은 것들이요. 다큐멘터리 실제 상황들 미국이 공개를 안 했어요.
70년 동안 예. 너무 70년. 잔인해가지고. 그래. 그게 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했거든요. 저도 보다가 껐어 저거. 아, 그게 다 있어? 다 보여줘요.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있어요. 그럼 누가 찍었어? 그 당시에 뭐 종군지대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진직 관찰자들 같은 과학자들도 있었고 아, 그래. 되게 떨리는 장면들 손이 이렇게 자기들 너무 끔찍하니까 이거. 예. 그래서 혹시라도 저기 있긴 있는데 일단 잠깐이라도 보시면은 야 이게 진짜 지옥도가 이런 지옥도가 없어. 자 어쨌든 간에 지금 8월 6일 날 오전 8시 15분에 히로시마에 떨어졌어요. 그럼 항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 같이 그 아나미 고레시카라고 하는 일본 육군 장관이 육군 참모총장이 끝까지 버티자고. 걔가 왜 영웅이야? 난 이해가 안 가네. 만약에 진짜 미군 양키들이 기어 올라오면 죽창으로 다 찌르고 그러니까 질 때 지더라도 최대한 피해를 입히고 지자 라고 주장한 놈이에요 얘가. 이거 나쁜 놈이잖아. 나쁜 놈 정도가 아니라 이 인간 때문에 민간인이 얼마나 죽어요. 근데 왜 영웅 대접을 하는지가 난 이해가 안 가.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사흘 후엔 이제 8월 9일 날 나가사키 한 발 더 떨어져요. 그런데 일본이 결정적으로 안 되겠다 이번 전쟁은 항복하자라고 결정한 거는 뭐냐면 8월 8일 날 소련군이 그 일본의 선전포고라고 태평양 전쟁에 이제 개입을 해요. 여기에 일본인 그 기록을 보면 일본군이 여기 때 멘붕이 왔다고요. 8월 8일에 소련이 선전포고를 때렸을 때. 왜냐면 은근히 그 일본이 소련이 중재를 좀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당시는 일본과 소련이 중립국 계약을 맺고 있었어요. 서로 침공을 하지 말자 해가지고 그러면 소련이 그럼 약간 개입을 해가지고 적어도 천황제만큼은 좀 유지를 좀 하게 해달라라고 소련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웬걸 소련이 빵 선전포고 때리고 만주로 치고 내려와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함경도까지 치고 내려와.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사키 한 발 더 떨어지잖아요. 이때 어전 회의에서 히로히토 일본 왕과 내각들이 모여가지고 8월 9일 날 아무리 봐도 이거 안 되겠다 항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 어전 회의를 하는데 모인 그 이른바 장관들이 6명이었어요. 근데 3대 3으로 팽팽했대요. 3명은 끝까지 싸우자. 그 와중에 와 3명은 항복하자. 와. 근데 여기서 쥐삐 같은 게 아까 스즈키 간따로 있잖아요. 수상. 자기만 이쪽으로 붙으면 돼요. 3대 3이니까. 자기가 항복합시다 쪽으로 가면 항복하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자 하면은 싸우는 거고. 어떻게 했을까요? 스즈키 간따로 수장이. 항복. 좀 더 와일드한 생각이 있어요. 300만 구독자 채널인데. 항복이면 거의 100만밖에 안 되지. 너무 100만 아까 저기 제트기를 맞췄잖아. 자 지금 3명은 찬성, 3명은 반대예요. 나는 수상이고. 여기서 힌트 드릴게요. 히로히토 일본 왕이 옆에 앉았어. 최종 캐스팅 보트는 왕이다. 정치 천재야. 이것도 맞아요? 맞아. 우와. 이거 다 맞춰? 대한민국 4위 신뢰할 수 있었던 순위 떨어진 거 직감하는구나. 언론인이 맞아. 스즈키 간따로 딱 그런 거야. 3대 3이잖아. 팽팽하게. 자 총리, 내가 총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쳤도 못해 그다사이. 나는 나가요. 와다시가 쳤도 못해. 나는 이번에는 결정은 왕이 하시라고. 그때 일본 히로히토 왕이 그러면 아무리 봐도 이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항복하겠다. 이거를 연합국 측에 알려라. 라고 알리는 게 이게 8월 9일 날 회의고 통보한 건 8월 10일이에요. 그럼 8월 10일에 항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까 말한 것이 왜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5일이 텀이 있었냐. 그래서 항복을 하는데 천황제를 유지해 줄 것인가 아닌가 확답을 받으라고. 이거 가지고 하루 이틀 더 시간 끈 거예요. 아유, 이 자식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자식들아. 그래서 계속 물어본 거야. 그래서 항복하면은 천황제를 유지해 줄 거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미국도 답답하지. 이 자식들이 핵폭탄 2발 맞고도 저러냐. 그래서 또 도쿄 공습을 또 해요. 폐허에. 그땐 삐라를 부려요. 쫙. 너희들 정부의 답을 기다린다. 항복할 거냐 싸울 것이냐 빨리. 그럼 일본 도쿄 시민들도 뭐 하는 거냐 빨리 답을 달라고. 그러면서 미국 정부도 살짝 뭘 던지냐면 패망한 후에 일본 천황제와 정부는 미 군정하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해요. 뭐 정확한 영어로는 subject to라는 표현을 쓰는데 봐봐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천황제는 미 군정하에 들어간다. 라는 메시지 줬어. 그럼 천황제 폐지예요? 유지예요?
유지. 그치? 근데 유지한다는 말은 딱 안 써갔잖아. 그거를 일본 정부에서 천황은 미 군정에 들어간다는 말은 없애진 않겠구나. 요거를 그럼 항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까 그 스즈키 간타로 총리 측이고 아까 그 아나미 고레치카 일본 육군 참모총장 야 확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저것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8월 11일, 12일, 13일 시간 지금 계속 끈 거야 지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자 천황이 미 군정하에 들어간다는 거는 유지를 시켜준다는 얘기다.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항복을 하자라고 하면서 8월 14일 날 일본 히로히토 일본 왕이 NHK 방송국 라디오 녹음팀을 불러요. 녹음한 내용 보면은 항복과 패배란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들었어요. 항복 조서가 또 아니에요. 종전 조서예요. 종전 조서는 전쟁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우리 잘못 아니란 거예요. 어쨌든 간에 NHK 그 라디오 기사를 본 다음에 기미가요가 한번 쫙 나와. 그다음에 나 일본 왕인데 전문 보면 웃기는 게 많아요. 팍 그냥 극악무도한 적들이 무자비한 무기를 떨어뜨려가지고 무고한 우리 백성들이 죽었다. 끝까지 버티려고 하지만 인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종전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까지 정신을 못 차렸다. 끝까지 반성을 처음부터 안 해요. 마지막까지도 안 되겠다. 얘네들은. 그래서 이거 어쨌든 간에 종전을 했다고 이제 녹음을 했잖아. 이거를 젊은 장교들이 일본 왕이 또 종전한다는 거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바로 8월 15일 전날에 구태타를 일으켜요. 일본 황궁에 쳐들어가가지고 야! 취소하라고 너! 그런 일이 있었어? 글쎄 뭐 일 많았네. 고사 일 많았어요. 지금 요 며칠 사이에 14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 와중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 그 하타나카 겐지 소자, 우리로 치면 소령이죠. 네. 저 젊은 장교들이 칼 뽑고 들어가가지고 일본 왕 빨리 취소하라고 해요. 되나? 이미 다 결정 났다 됐어. 그러니까 할복 자살하고 뭐 잡혀 들어가고 해프닝을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알고 있는 광복절날 미리 그 전날 녹음해놨던 일본 왕의 종전 조서가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이 되는데 일본인들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대요. 그래서 졌다는 거야, 항복했다는 거야, 뭐야? 그럴 수 있겠네. 말을 왜 이렇게 애매하게 해? 그럴 수 있어. 또 히로히토 일본 왕이 발음이 좀 안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거를 옆에서 해설을 또 누가 해줬어요. 항복한 거 맞다. 그랬더니 일본 왕의 목소리 처음 들어서 국민들이 그때요. 우리 신께서 어떻게 항복을 하냐 하면서 수많은 일본 국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오, 그래? 그 장면이 이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이거. 맞습니다. 엉엉 울면서 우네. 오금 방송이라고 해요. 옥소리처럼 굴러간다고 해서 우리 왕이 항복을 했을 리가 없다. 엉엉. 와. 지금도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일본 왕이 등장하는 드라마와 영화가 없어요. 그 발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일부러 잘 안 들리게 녹음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얘기가 있네. 지금도 일본 왕이 출연하는 드라마와 영화는 일본에 없어요. 뒷모습도 거의 안 나와요. 심지어 북한도 1호 배우라고 해서 김일성 역할을 하는 배우도 있는데 중국도 마오쩌둥 연기하는 배우 있잖아요. 일본은 아직까지 일본 왕이 드라마랑 안 나와요. 아직까지도 신이에요 거기는. 예. 어쨌든 신이 항복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신이 들어와. 파란 눈의 신이요. 메가더가 들어오고 아직 군정이 실시래요. 들어오자마자 지금 메가더가 처음 한 게 뭐냐면 야 니들이 믿었던 히로히토 더 이상 신이 아니라 사람이란 걸 보여줘라. 어떡하냐? 그 다음해인 1946년 1월 1일 날 네가 국회 가가지고 히로히토 연설하라고 인간 선언을 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와다시가 나는 닌겐 데스 인간이다. 우와 사람이었냐고. 놀랬어 그래서. 놀랐어 진짜. 그 상당히 모욕적인 걸 시켰네. 그 다음에 더 모욕적인 걸 시켜요. 닌겐이라고 선언한 당신 일요라고 사진 같이 찍자. 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전국에 배포합니다. 이 사진 보여줄래요? 24번이요. 야, 이거는 진짜. 이게 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일본 정부에 뿌려버려요. 당신들이 이때까지 신이라고 믿었던 히로히토 옆에 딱 뒷짐지고 삐딱하게 메가더 시도크잖아. 진짜 신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신 바뀌었다는 거를 강제로 일본 신문에 다 실게요. 저거. 그러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욱씨가 일본 당시의 국민이라고 하면 어떻게 느꼈을까요? 저 사진 보고.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죠. 300만이야. 무너지면 안 돼 또. 와, 이 300만 쉽지 않네. 300만이야. 저때 그러면 저 사진 새로운 파란 눈의 쇼군이 등장하고 한물간 쇼군이 이제 물러나요. 당시 일본에서는 새로운 왕을 섬길 준비를 한다. 정치천재. 또 맞췄어? 또 맞췄어. 이야. 히로히토 아웃 새로운 쇼군으로서 메가더가 등극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메가더가 일본 전국에서 러브레터를 받기 시작합니다. 슈퍼스타 됩니다. 슈퍼스타가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정말 우프게 끝났어요 이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그 일본이 1945년 3월에 무려 20만 명이 불타 죽었던 도쿄 대공습 때 그때 항복을 했으면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없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1억 옥수에 주장하다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두드려 맞았고 그리고 그때 수만 명이 달하는 조선인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었고 그 후손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살고 있고 대부분 다 먹고 살기 길이 없었던 경상도에서 갔던 우리 선조들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히로시마와 울지 마 혹시요. 눈물이 나네.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가시면은 이른바 희생자를 추모하는 그 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면은 그 생수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생수? 이런 이 생수들이 쭉이요. 네. 그 기록에 따르면은 당시 그 피폭을 당했을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극강의 갈증을 느끼면서 돌아가셨어요. 미즈 그다사이. 그래서 가서 보시면 지금도 그 이제 생수가 다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나가사키라든지 히로시마에 만약에 가실 일이 있으면은 그 이제 위령비에 가셔가지고 뭐 일본인 당시 희생자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정말 그 땅에서 돌아가셨던 우리 조선인들 희생자를 위해 가지고 생수 하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오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나가사키 그 짬뽕 먹지 말고. 다시는 안 먹어. 다시는 안 먹을 일은 뭐가 있어. 이러니까 머리가 떡지지. 진짜. 어쨌거나 뭐 가기 전에 우리 뭐 곧 광복절인데 81주년. 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독립 만세 한번 외치면서 갈까요, 우리요? 너무 좋습니다. 자, 제가 선창할게요. 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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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